한 남자가 가문 역사상 처음으로 각성의식에 참여한다. 그 모습은 검성이라 칭송받는 누님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가문 내에서 줄곧 역대 최악의 패급 직계 혈통이라 무시받던 내가 바로 이 순간 완벽하게 재현해냈기 때문이다. 가문 최강의 선조가 가졌던 절대적인 힘을. 하지만 불과 2시간 반 전만 해도 나는 그저 평범한 위무병에 불과했다. 저주의 힘이 시시각각 이 세계를 침식해 들어오고 있었고, 저주의 침식을 견뎌내지 못한 인류는 결국 이성을 잃고 미쳐버린 괴물이 되고 말았다. 그 후 횡포를 부리는 불사의 존재들에 맞서기 위해 영웅들이 집결하여 하나의 조직을 결성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창공세대였다. 그리고 나의 임무는 언제든 조직의 수장인 아서가 전투 중에 불행히 감염된 저주를 분리해내는 것이었다. 순간 보랏빛 에너지가 내 몸 안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이것은 빌헤름 가문이 버려진 자인 나의 비장의 카드이자 가문 전체로부터 멸시를 받아온 저열한 도둑질 기술이었다. 저주가 강제로 분리되는 찰나의 순간 나는 격렬하게 몸을 뒤틀었고 통제되지 않는 검은 피가 입안에서 울컥하며 쏟아져 나왔다. 흑지식은 비록 저주를 훔쳐내는 강력한 기술이었지만 그 대가로 나 자신에게는 치명적인 내상을 입히는 양날의 검이었다. 멀지 않은 전장 위에서는 데스나이트가 칠흑같은 거대 낫을 휘둘러댔고 천지를 파멸시킬 듯한 공포스러운 기운에 모두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압도당했다. 겨우 이 정도 인원으로 데스나이트를 상대하겠다니 그야말로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서의 장검이 챙강 소리를 내며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다. 그 소리에 3명의 여인이 즉각 달려와 아서를 꽉 껴안으며 감싸고 돌았다. 그 꼴을 보니 나도 모르게 메마른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창공세대라는 조직의 리더라는 이 빌어먹을 자식은 도대체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걸까? 이윽고 아서의 냉담한 목소리가 서서히 들려왔다. 이제 그만 모든 걸 끝내자. 세계의 희망은 이미 끊어졌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짓은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확 치켜들었다. 포기한다고? 아서, 내 놈이 감히 입에 담을 소리냐. 너를 여기까지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뼈조차 못 추리고 죽어나갔는지 알아. 모두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짜며 싸우고 있는데 정작 너는 여자들이랑 희희낙낙하며 시간이나 때우고 싶냐? 그 입 닥치지 못해. 패급 공자 크라시오 빌헤름. 입을 연 사람은 바로 에파니아 제국의 제3대 여왕 시구린이었다. 그녀가 보기에 아서님은 이미 할 만큼 다 한 영웅이었다. 게다가 누가 뭐래도 아서는 에파니아 제국 전체의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 그에 반해 도둑질이나 할 줄 아는 나 같은 패급은 감히 훈수를 둘 자격조차 없다는 투였다. 기가 막혀서 이마를 짚던 나는 순간 미친 사람처럼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나는 가문에서 버림받은 쓰레기지. 너희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도둑놈이기도 하고, 근데 이 쓰레기가 없었으면 너희들은 벌써 전장 한복판에서 다진 고기 반죽이 됐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냐. 말을 마친 나는 문양이 가득한 손가락을 뻗어 아서의 품에 안겨 보호받던 여자들을 가리켰다. 너희들 내 말 똑똑히 들어. 내 도둑질 기술이 없었으면 너희는 이 중앙 전장에 발조차 들이지 못했을 거야. 이어서 나의 시선은 먼저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적발의 마녀 아벨라. 마법사 탑 출신의 창공세대 멤버인 그녀는 지금 아서를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벨라, 너조차 벌써 잊어버린 거냐? 네가 말을 잃게 되면 마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 내 저주를 대신 가져가 달라고 애원했던 건 바로 너였어. 하지만 내가 그 저주의 반동을 견디며 약물로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 너는 망설임 없이 나를 공격했지. 이어 나는 장창을 든 메린 다이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에파니아 제국에서 가장 이름난 신창사였다. 저주에 고통받으며 무릎 꿇고 울부짖던 때 제발 저주를 떼어내달라고 내게 빌었을 적엔 지금처럼 차가운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저주의 룬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탓에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내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마지막은 너구나. 서공님. 에파니아 제국의 3대 여왕제이자 아카데미 시절부터 내가 단지 스탈렌 왕국 파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사건건 나를 괴롭혔던 너. 그럼에도 나는 온갖 수모를 견뎌내며 내 눈을 고치기 위해 전력을 다했어. 그건 오로지 너희가 창공세대의 일원이고 세상을 구원할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었지. 반면 나는 전투 재능 하나 없는 패물이었고 너희에겐 언제든 버려도 그만인 좀도둑일 뿐이었으니까. 말을 마친 뒤 나는 아서의 눈에 담긴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걸 포기하겠다니 대체 무엇 때문이지? 비록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지언정 언제나 창공세대의 최전선에 서 있던 너의 모습을 보았기에 나는 내 곁에 남기로 결심했던 거야. 그런데 왜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허무하게 포기해버리는 거냐고. 아서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가 이전에 말했던 대로 이 세계는 이미 완전히 종말을 맞이했다.
그가 하려는 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그가 세계의 멸망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직접 겪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타고난 능력이 회귀였기 때문이다. 내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고 머릿속은 백지장이 되었다. 눈앞의 구원자가 설마 이토록 상식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줄이야. 아서의 시선이 이내 곁에 있던 3명의 여인을 훑었다. 게다가 이번에 그는 기억 전승 기술까지 손에 넣었다. 과거의 경험을 품고 새로 시작한다면 다음 세계에서 멸망을 막을 가능성은 더욱 커질 터. 그래서 그는 저 3명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다. 내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려왔다. 그럼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던 거지? 아서의 눈빛이 순식간에 뼛속까지 시릴 만큼 차가워졌다. 너 같은 녀석까지 데려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내 가슴을 사정없이 짓눌렀고 내가 가진 모든 신념을 처참히 무너뜨렸다. 아서는 여전히 얼굴에 경멸을 가득 띄우고 있었다. 나의 흑지식이라 불리는 기술이 확실히 유용하긴 했다. 해제 불가능한 강력한 저주들도 손쉽게 훔쳐낼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 저주들의 부작용 때문에 나의 육체와 영혼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저주에 찌든 나를 데리고 회귀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겠지. 차라리 깨끗한 상태에 새로운 나를 다시 만나는 게 훨씬 효율적일 테니. 내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참으려 해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결국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자는 처음부터 나를 생사를 함께할 동료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아서는 나를 내려다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 다음 세계에서도, 아니, 그 다음 세계에서도 나는 너를 아주 잘 이용해 먹을 테니까. 그러니 이 세계와는 그만 작별 인사를 나누도록 해. 빌헤름 가문이 폐물공자, 크라슈. 사실 진작 깨달았어야 했다. 만약 아서가 정말로 나를 동료로 생각했다면 과거 창공세대의 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따돌렸을 때 아서는 절대로 방관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고 마음속에서 곧바로 미친 듯한 집념이 솟구쳤다. 문득 나의 흑지식 스킬이 떠올랐다. 단순히 저주를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타고난 스킬에도 똑같이 유효한 듯 보였다. 다만 스킬을 훔치는 난이도는 저주를 훔치는 것보다 훨씬 높았다. 그래서 아서에게는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이 내가 살아남을 유일한 기회다. 다음 순간 어둠의 에너지가 파도처럼 내 몸속으로 미친 듯이 밀려 들어왔다. 나 역시 그에 따라 극도로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스킬, 흑지식, 발동. 그와 동시에 아서는 눈부시게 빛나는 회귀의 빛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몇 줄기 검은 그림자가 내 몸에서 거세게 뿜어져 나왔다. 그것들은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손으로 변하더니 천지를 개벽할 듯한 공포스러운 위세로 아서가 있는 곳을 향해 매섭게 내리꽂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곳은 내가 어릴 적 머물렀던 청송 공간이 아닌가. 더욱 놀라운 것은 손끝에 닿는 피부가 매끄럽고 부드럽다는 것이었다. 전생의 저주로 뒤덮였던 거친 질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다음 순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세계 멸망에 관한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소용돌이쳤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기억 속에는 분명 뼛속까지 시린 한겨울이었고 나는 설산 꼭대기에 서서 아서와 다른 이들이 냉정하게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한여름의 무더위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정말로 아서의 회귀 스킬을 훔쳐오다니. 하지만 웃다 보니 내 표정은 점점 위화함으로 변했다. 도대체 어떻게 그걸 손에 넣은 거지? 세상 사람들은 나의 흑지식, 스킬이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훔칠 수 있는 줄 알지만 거기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스킬을 발동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자물쇠 하나가 생성된다는 점이다. 그 자물쇠를 풀어야만 내가 비로소 훔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자물쇠의 해제 난이도는 전적으로 소유자가 그 대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달려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평범한 돌멩이라 할지라도 소유자가 그것을 보물처럼 아낀다면 해제 조건의 난이도는 극도로 치솟게 된다. 회귀 스킬 같은 천지를 뒤흔들 능력이라면 상대는 당연히 극도로 소중히 여겼을 테고 훔치는 난이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어야 하는 게 맞다. 나는 다시 회귀 전의 장면을 떠올려 보았다. 당시 흑지식 스킬이 성공적으로 발동된 것은 확실했다. 하지만 나는 당연히 나타났어야 할 자물쇠를 전혀 보지 못했다. 자물쇠조차 없었다는 건 설마 아서가 진작부터 그 스킬을 포기하고 싶어 했다는 뜻인가? 영웅의 주인이라 불리던 그 남자도 가끔은 극도로 지친 기색을 보이곤 했다. 천근만근의 짐을 혼자 짊어진 채 몇 번이고 멸망으로 향하는 세계를 반복해서 걸어가는 모습. 어쩌면 그에게 끊임없는 회귀는 이미 저주와 다를 바 없었을지도 모른다. 심신이 지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겠지.
한참 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 차라리 잘된 일이다. 난 그저 네가 버리고 싶어 하던 걸 가져온 것뿐이니까. 그러니 아서 너는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이후 방을 나가기 전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체격으로 보아 대략 10살 무렵인 것 같았다. 키가 크지는 않지만 팔에 잡힌 근육 라인이 아주 탄탄하고 정교하다. 이건 모두 수년간 검수를 수련해온 결과물이다. 결국 내 뒤에는 스탈렌 왕국 최강의 무가인 빌헤름 가문이 있으니까 기억을 더듬어 추산해보면 지금의 나는 딱 가문 증명의식을 치르기 전이 나이다. 그리고 그 소위 증명의식이라는 것은 빌헤름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다. 가문 사람이 어떤 신명과 계약을 맺고 어떤 스킬을 부여받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궁극의 무대라고 할 수 있다. 계약한 신명의 위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앞날은 더욱 광명할 것이다. 그래서 가문이 직계 혈통들은 늘 귀한 대접을 받아왔다. 하지만 나는 가문에서 유일한 예외였다. 태생적으로 무학의 재능이 전혀 없던 나는 증명의식에서 그 어떤 신명에 간택도 받지 못해 가문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 후 나는 본가에서 무참히 쫓겨나 패배자들만 수용한다는 이 청송 공간으로 유배당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다. 가문 전체가 인정한 이 폐물은 지금 머릿속에 세계 멸망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창공세대조차도 막을 수 없었던 종말의 대재앙이었다. 그렇다면 회귀자인 나로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곧바로 주먹을 꽉 쥐었다. 눈동자에는 단호한 빛이 타올랐다. 이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이다. 만약 세계가 멸망한다면 나 또한 함께 사라지게 될 테니까. 계단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내 동공을 순식간에 수축시켰다. 늙은 집사 알리오도가 나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다. 내 원래 기억 속에서 청송 공간의 유일한 집사인 이분은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14살 되던 해에 내 형의 사주를 받아 몰래 독을 탔었다. 그것은 내 인생 첫 번째 배신이었다. 나는 곧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복 누나인 샤를로트 빌헤름. 그녀는 빌헤름 가문 전체에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다. 게다가 겨우 15살인 나이에 검성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 덕분에 빌헤름 가문은 쇠락의 위기에서 벗어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반면 가문이 또 다른 직계인 벨록인 빌헤름은 음침한 눈빛으로 샤를로트의 뒷모습을 노리고 있었다. 빌헤름 가문이 제1계승권자라는 신분을 그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했다. 하지만 샤를로트를 상대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게다가 그녀의 어머니 또한 상당히 까다로운 인물이었다. 그래서 벨로긴의 시선은 결국 나에게로 향했던 것이다. 그 후 벨로긴은 계획대로 알리오도를 찾아갔다. 그는 기괴한 기운을 내뿜는 약병 하나를 슬며시 알리오도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 폐물 같은 크라시오에게 딱 한 방울만 먹인다면 그의 딸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 짊어지게 된 빚까지 모두 말끔히 해결될 것이었다. 알리오도는 두 눈을 감았다. 크라시오 도련님은 그가 친자식처럼 키워온 아이였다. 그는 도저히 양심을 저버리고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없었다. 벨로긴의 눈빛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럼 자네는 친딸 대신 남의 자식을 선택하겠다는 건가? 전생의 이날은 원래 알리오도가 나를 독살하려 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길을 택했다. 죄책감을 이겨낼 수 없었던 알리오도는 나에게 줄 예정이었던 그 독액을 자신이 마셨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눈앞에 살아있는 알리오도를 바라보며 나는 한치의 온기도 없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형님인 벨록인 빌헤름이 나를 죽이라고 준 독약 말이야. 그거 어디에 숨겨뒀지? 알리오도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셨다. 그는 서둘러 손사래를 치며 자신은 결코 독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다. 나는 한 발자국 다가가며 압박하듯 말했다. 끝까지 시치미를 뗄 작정인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나 같은 폐물 하나쯤은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되었을 텐데. 그 말을 듣자 알리오도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나는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것을 느꼈다. 전생에서도 이런 압박이 결국 그를 막다른 길로 내몰았었다. 게다가 그가 그런 명령을 받게 된 것도 결국 나 때문이었다. 알리오도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는 내가 크게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나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완전히 용서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손을 내밀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자네를 용서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장면이 바뀌어 청송 공간에 공용 도서관에 도착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알리오도에게 명령을 내렸다. 등 뒤에 있는 이 벽을 부수라고 말이다. 알리오도는 완전히 멍해졌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이에 나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빌헤름 가문이 집사로서 이 정도 일은 식은 죽 먹기 아닌가. 그 말을 듣자 알리오도는 즉시 허리춤에 검을 뽑아들었다. 다음 순간 그는 기세 좋게 몸을 돌려 벽을 향해 검을 휘둘렀다.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린 벽 너머에는 깊고 어두운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알리오도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런 곳에 비밀 통로가 숨겨져 있었다니. 이 순간 나는 과거의 한 사건이 떠올랐다. 전생에서 큰 불이 난 이후 청송 공간에 모든 것은 잿더미로 변했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비밀 통로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행히 내가 회귀한 시점은 그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이었다. 알리오도는 비밀 통로 입구의 육중한 사슬을 보며 다급히 내게 도움이 필요한지 사슬을 끊어줄지 물었다. 나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자물쇠는 그가 무슨 수를 써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내 몸에서 순식간에 짙은 그림자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곧이어 에너지는 입을 찢어지게 벌리고 광기 어린 웃음을 짓는 그림자 괴물로 응집되었다. 다음 초 괴물은 날카로운 발톱을 뻗어 비밀 통로의 거대한 자물쇠를 거칠게 낚아챘다. 이어지는 무수한 그림자 촉수들이 그 뒤를 따라 사슬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두꺼운 사슬이 비명소리를 내며 끊어져 나갔다. 나는 한 손으로 사슬을 들어 대략적인 무게를 가늠해보았다. 아직 내 기술이 전성기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모양이다. 옆에 있던 알리오도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마 내가 벌써 신과 계약을 맺은 것이냐고 물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토록 공포스러운 힘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그 말을 듣자 나는 문득 행동을 멈췄다. 지금의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패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깜빡 잊을 뻔했다. 그래서 대충 얼버무려 대답했다. 그런 셈이라고. 단지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신과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말이다. 서재에서 있었던 일은 아버지께 보고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게나. 알리오도는 이미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삶의 의욕을 잃은 걸어다니는 송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단 하룻밤 사이에 환골탈태하여 신이 계약자에 맞먹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목표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제야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회귀의 대가였던 것이다. 내가 과거와는 다른 선택을 내렸기에 알리오도의 궤적 또한 그에 따라 변한 것이다. 하지만 나를 배신했던 그 알리오도는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아서가 당시에 내가 회귀 기술을 쉽게 훔치도록 내버려둔 것도 설마 이런 운명의 오차 때문이었을까? 만약 내가 알리오도 딸의 병을 고쳐줄 수만 있다면 그는 반드시 나에게 진심 어린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기회를 틈타 서둘러야 한다. 부릴 수 있는 장기말을 최대한 늘려야만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비밀 통로 안에 있는 물건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다. 내 시선은 정면의 육중한 나무문에 고정되었다. 다음 순간 오른손바닥을 힘차게 들어올리자 순식간에 뜨거운 에너지가 응집되었다. 그 뜨거운 열기에 주변에 공기마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촘촘하게 닭살이 돋아났다. 이 강렬한 감흥은 틀릴 리가 없다. 데마리스 선조의 비급이 바로 이곳에 있다. 눈앞의 이 비밀 통로는 사실 빌헤름 가문이 비밀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빌헤름 가문이 역대 실패한 선조들의 기술과 기억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들은 신이 내려준 권능이 아니라 인간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지혜의 결정체다. 정점을 추구했던 패배자들이 남겨놓은 고귀한 비급인 것이다. 처음에 이곳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었으나 어떤 인물이 나타난 뒤로 완전히 봉쇄되었다. 그가 바로 선조 데마리스 빌헤름이다. 가문 역사상 최악의 쓰레기로 취급받던 사내. 하지만 세계 침식을 겪은 뒤 탈바꿈하여 동세대 최강자가 된 인물이다. 데마리스 빌헤름 역사상 가장 처참한 낙오자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존재였다. 그가 힘을 휘두르던 시절 세계의 정점에 선 강자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결과는 이변 없이 단 한 사람도 그의 실력을 당해내지 못했다. 그 후 그는 세계를 침식하는 저주의 힘을 전부 흡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힘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한 비급을 남겼다. 안타깝게도 세월이 너무 오래 흐른 탓에 비급은 이미 내용의 일부가 소실된 상태였다. 나는 줄곧 데마리스 같은 강자가 결국 왜 이성을 잃은 괴물로 전락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야 알 것 같다. 원래 그는 침식의 힘을 제어하지 못해 폭주했고 그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었다. 전생에 나는 세계 침식의 저주에 걸린 후 흑지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저주의 힘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남은 저주를 중화시킴으로써 간신히 버텨낼 수 있었다. 같은 원리라면 데마리스 비급에 기록된 극강의 혈침독 폭주를 마주하더라도 내가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저주 하나만 훔칠 수 있다면 이 힘과 서로 중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힘이 충돌하고 서로를 집어삼킨 후에 나는 비로소 데마리스만큼이나 강력해질 수 있다. 생각을 마친 나는 알리오도에게 나직하게 명령했다. 오늘부터 그 누구도 청송 공간에 발을 들여선 안 된다. 같은 시각 빌헤름 본가에서는 벨로긴이 손에 든 서신을 거칠게 찢어발겼다.
그 공인된 쓰레기 녀석 때문에 알리오도 내 놈이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하다니. 게다가 그 소위 검술 천재라는 샤를로트와 유배된 쓰레기 같은 동생 놈까지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그의 화를 돋우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 여자의 더러운 피만 섞이지 않았어도 그와 리리스 누님은 원래 적통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즉시 수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청송 공간으로 지금 당장 가보거라. 알리오도 그 늙은이가 도대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는지 똑똑히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수하들의 표정은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알리오도가 장검을 꼬챙이처럼 쥐고는 마치 문지기 신이라도 된 양 정문 앞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주님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엄포를 놓더군요. 한편 비밀 서고 안에서는 내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은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암령의 에너지로 뒤덮여 있었죠. 잠시 후 내 입가에는 서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전문가 입문의 경지에 도달한 것인가. 본래 이 세계의 기장은 총 4가지 경지로 나뉩니다. 기장 사용자, 기장 전문가, 기장 마스터, 그리고 기장 제왕까지. 제1단계인 기장 사용자는 그저 투기를 운용하는 법을 갓 배운 상태입니다. 제2단계인 기장 전문가는 범인과 천재를 가르는 경계선이라 할 수 있죠.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이 머무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고작 2살 많은 샤를로트 누님은 이미 기장 마스터의 경지에 근접해 있습니다. 회귀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재능은 여전히 나를 경악게 하는군요. 하지만 곧 내 눈빛은 날카롭게 가라앉았습니다. 샤를로트 같은 괴물이라 할지라도 세계의 멸망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으니까요. 수련을 마친 뒤 나는 수건을 건네받아 심드렁하게 땀을 닦아냈습니다. 알리오도가 대체 왜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위하였죠. 그 순간 알리오도의 표정이 순식간에 엄숙해졌습니다. 도련님의 약혼녀이신 비앙카 하덴 하르츠 아가씨께서 지금 막 청송 공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말에 내 동공이 급격히 수축되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그 공포스러운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색 마왕 비앙카, 미래의 세계 침식자의 꼭두각시가 되어 멸세의 재앙을 직접 일으킨 원흉, 천하 10강 중 한 명을 꺾고 홀로 대륙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공포의 존재. 하지만 지금 정원에 있는 그 작은 실루엣은 그저 하덴 하르츠 가문에서 천대받는 막내딸일 뿐입니다. 빌헤름 가문은 폐물인 나를 처리하고 싶어하고 북방을 통치하는 하덴 하르츠 가문은 정략결혼을 통해 최강의 무투 가문과 연주를 만들고 싶어하죠. 이 거래의 본질은 결국 양측 모두가 우리를 이용해 먹기 좋은 도구로 여기는 것뿐입니다. 나는 턱을 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원래는 내가 직접 비앙카를 찾아갈 생각이었는데 제 발로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군요. 게다가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앙카의 숨겨진 내막을 말이죠. 북방의 지배자 하덴 하르츠 가문이 막내딸, 그녀의 어머니가 임신 중에 세계 침식의 저주에 걸리는 바람에 눈사람이라 불리는 이 저주는 어머니의 혈통을 통해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낙인이 된 것이죠. 그 저주는 영혼 깊숙이 박혀있어 당대 최고의 해주사들조차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염된 몸으로는 신성한 신과의 계약조차 맺을 수 없었죠. 어머니의 생명을 대가로 태어난 아이, 그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불길한 존재로 취급받으며 하덴 하르츠 가문에서 온갖 냉대와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비앙카는 나를 꽤나 싫어하고 있겠군요. 나는 이내 홀가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녀의 저주를 빼앗는데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 눈사람 저주야말로 내 계획에서 폭주하는 극혈침독을 제어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나의 머릿속에 5개월 전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주 엄한 말투로 거절했었다. 나를 찾아왔던 비앙카를 말이다. 당장 나가. 너희 하덴 가문은 그저 빌헤름 가문이 권력에 빌붙으려는 것뿐이잖아. 그러니 내 약혼녀인 척 가식 떨지 마. 그때 비앙카가 주먹을 꽉 쥐고 있던 게 기억난다. 자신의 눈앞에서 방문이 거칠게 닫히는 것을 보며 그녀는 텅 빈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하덴 하르츠 가문이 존속을 위해선 다른 선택지가 없단다. 비앙카, 내 외모라면 분명 빌헤름 가문이 막내 아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야. 애정이 없더라도 그녀는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가문이 압박으로 인한 정략결혼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절대로 저런 입만 열면 독소를 내뱉는 쓰레기와 엮이지 않았을 것이다. 장면은 다시 청송 공간의 접견실로 돌아왔다. 지금 나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있다. 정말 믿기지 않는군요. 하인들이 감히 당신에게 이렇게 뜨거운 차를 내오다니요. 나중에 메이드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네요. 비앙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무의식적으로 찻잔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른 창밖을 가리켰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니 함께 정원으로 산책이라도 나갈까요? 북부에서는 보기 힘든 꽃들이 여기에는 많을 겁니다. 말을 하며 나는 고개를 돌려 알리오도에게 명령을 내렸다.
정원으로 말린 마카다미아를 가져오라고 말이다. 나의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다. 비앙카, 멀리서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죠. 우리가 이미 약혼한 사이니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비앙카는 묵묵히 내 뒤를 따랐다. 하지만 대답하는 그녀의 말투에는 위구심이 가득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농담을 던졌다. 당신의 말투는 마치 상급 장교에게 보고하는 것 같네요. 약혼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말이죠. 비앙카는 침묵을 지켰지만 마음속에는 거센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상해. 분명 어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의 눈빛은 마치 독을 바른 칼날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딴 사람 같았다. 더 이상한 점은 자신이 직접 말한 적도 없는 마카다미아 간식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비앙카가 나의 뒷모습을 응시하던 그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살기다. 그녀는 나에게서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살기를 느꼈다. 그것은 오직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운이었다. 결코 남 탓만 하며 세월을 보내던 쓰레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 나는 과거에 내가 비앙카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서린 이 차갑고 소원한 표정만큼은 또렷이 기억한다. 국회의 정자 앞에서 그녀가 죽어가던 그날과 똑같았으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즉시 얼굴에 시원시원한 미소를 띄웠다. 비앙카, 너무 놀랄 필요 없어요. 최근에 어떤 신적 존재와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성격도 실력도 꽤 많이 변했답니다. 비앙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마음속에 품었던 위구심이 순식간에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신과 계약을 맺은 거였구나.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설명이 돼. 곧이어 그녀는 다시금 속으로 생각에 잠겼다. 그가 지금 이렇게 정성스럽게 구는 건 설마 먼저 파혼을 제안하려는 걸까? 어쨌든 지금의 그는 더 이상 정략결혼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문득 그녀의 속마음을 짐작이라도 한 듯 흠칫 놀랐다. 이어 곧장 풀이 죽은 척 연기를 하며 충분히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가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오고 싶지 않을 거란 사실과 파혼하고 싶어하는 비앙카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나를 바라보는 비앙카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나는 빌헤름 가문이 직계 공자가 아닌가. 분명 신이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자존심은 이토록 연약하기만 한 걸까? 비앙카의 눈동자에 잠시 어둠이 스쳤지만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녀는 내 약혼녀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그 말에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그녀의 얼굴을 응시하자 가슴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따뜻해졌다.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들어본 게 도대체 얼마만인가? 이내 나는 헛기침을 하며 본론을 꺼냈다. 각성한 내 능력을 사용해서 그녀에게 걸린 눈사람 인형의 저주를 가져오겠다고 말이다. 비앙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설마 그 저주를 자신에게 옮기려 하는 것인지 위아야하는 눈치였다. 이름난 해주사들조차 속수무책이었던 그 저주를 내가 직접 감당하겠다고 나선 것이니 나는 평온하게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확신에 찬 어조로 답했다. 저주를 내게 넘겨준다면 당신의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설령 그것이 파혼에 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여기에는 사실 나의 작은 계산이 깔려 있었다. 감정이 없다는 건 오히려 이점이다. 비앙카 역시 이 정략결혼에 신물이 났을 게 분명했다. 파혼을 대가로 저주를 넘기는 이 거래는 내게 있어 매우 남는 장사였다. 하지만 비앙카의 생각은 전혀 딴 곳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가문에서 나고자 취급받던 처지를 떠올렸다. 나와 직계 혈통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갈등을 짐작한 것이다. 어쩌면 모든 것에 지쳐버린 나머지 자신의 감정마저 내던지려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듯했다. 일찍이 한 정신계 마법사가 그녀에게 말했었다. 사람의 정신이 한계에 다다르면 마음에 병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혹은 갑자기 딴 사람처럼 변해버리기도 한다. 그런 순간들은 매우 위험하며 파멸로 향하는 마지막 신호라는 것을, 만약 곁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변한다면 반드시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이다. 그래서 비앙카는 혹시 내가 신이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신이 무너져 내린 게 아닐까 의심했다. 비앙카는 갑자기 내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괜찮아요, 크라슈님. 그녀는 내가 반드시 시련을 이겨낼 거라 믿고 있었다. 저주에 의존할 필요 없이 그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된다며 말이다. 나는 당혹감에 완전히 멍해지고 말았다. 비앙카, 당신 뭔가 단단히 오해한 것 같은데. 하지만 비앙카는 내 말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히려 자기 할 말만 계속 이어갔다. 앞으로 자주 나를 보러 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상황에 나는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해졌다. 당신, 나를 아주 싫어하지 않았었나? 비앙카의 눈빛은 여전히 확고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차마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순간 모든 상황이 이해됐다. 비앙카는 한번 결심한 일은 무조건 끝을 보는 성격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분명 나를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몰래
흑지식 스킬을 발동했다. 다음 순간 어둠의 기운이 비앙카의 손목을 조용히 휘감았다. 곧이어 내 몸이 거세게 진동했다. 저주를 찰탈하기 위한 해금 조건이 다름 아닌 비앙카의 친구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설마 이토록 희귀한 이중 잠금이 걸려 있었을 줄이야. 이 저주는 비앙카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해 이미 시스템상 그녀 신체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해금 조건이 하필이면 비앙카의 친구가 되는 것이라니, 이건 그녀의 약혼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난제였다. 게다가 비앙카는 애초에 내게 아무런 감정도 없지 않은가. 그녀는 세상 만사에 무관심한 사람이다. 만약 그녀를 하덴 하르츠 가문으로 돌려보낸다면 그녀가 백마왕으로 타락하는 속도만 빨라질 뿐이다. 그러니 반드시 그녀를 내 곁에 두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그녀가 백마왕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동시에 이 기회를 빌려 저주를 풀 방법도 찾을 수 있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곧바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기쁜걸. 나 역시 자주 보고 싶었어. 나의 약혼녀를 말이야. 잠시 후 나는 문 앞에 서서 비앙카의 마차가 점차 멀어지는 것을 배웅했다. 자주 왕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비앙카가 다음에 다시 방문하려면 아마 한 달은 더 걸릴 터였다. 그러니 그 전까지 비급들을 더 읽어서 실력을 확실히 키워둬야만 한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다음 날이 되었다. 입구에 멈춰 선 마차 한 대에는 이런저런 생활용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비앙카의 모습이 공관 문 앞에 나타나 있었다. 그녀는 덤덤한 말투로 내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 크라슈. 그녀는 오늘부터 아예 청송공관에서 지내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앞으로 잘 부탁해. 이튿날 나는 천천히 두 눈을 떴다. 그러다 고개를 돌리자마자 비앙카가 침대 옆에 조용히 웅크린 채 곤히 잠든 것을 발견했다. 눈앞에 자그마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비앙카가 어젯밤에도 여기서 잤구나. 누가 보기라도 하면 분명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인데, 훈련장에 발을 들인 뒤에도 나는 여전히 정신이 조금 멍한 상태였다. 그제야 문득 깨달았다. 나와 비앙카가 벌써 몇 달째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그녀가 갑자기 청송공간에 나타나 무표정한 얼굴로 오늘부터 여기서 살겠다고 선언하던 때가 기억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비앙카는 원래 감정이 결여된 편이고 가족에 대한 감정조차 희박했던 것 같다. 오히려 이런 무신경함이 내가 비앙카의 친구가 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일지도 모른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연말이 되었고, 그것은 곧 라흐렌 아카데미에 개학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곳은 4대 왕국과 제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아카데미로 세계 침식에 대항할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 기관이다. 게다가 그곳은 오직 15세에서 20세 사이의 학생들만 모집한다. 전생에 수많은 창공세대 멤버들을 배출했던 곳, 치트키급 스킬을 가졌던 바로 그 녀석들 말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남몰래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전생의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그 녀석들의 약점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었다. 입학만 한다면 녀석들의 스킬을 손쉽게 가로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나의 재능이 마치 병목 현상에 부딪힌 것 같았다. 선조들의 비급만으로는 기껏해야 전문가 입문 수준의 초기 단계가 한계였다. 아무래도 하루빨리 비앙카의 눈사람 저주를 훔쳐와야만 하겠다. 그 후 훈련장 대문을 밀고 들어가자 역시나 비앙카가 한쪽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무심결에 오늘도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 라고 물었다. 비앙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지하게 대답했다. 응. 그녀는 나를 한 곳에 혼자 둘 수 없다고 했다. 비앙카는 이곳에 입주한 그날부터 마치 어린 새처럼 내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심지어 내가 화장실에 갈 때조차 한마디씩 묻곤 했다. 그 모습에 나는 어이가 없어 머리를 극적였다. 도대체 언제쯤 되어야 비앙카가 나를 진정한 친구로 대해줄까? 그때 비앙카가 갑자기 책 한 권을 품에 안은 채 함께 밖으로 놀러 나가지 않겠느냐며 말을 걸었다. 그녀는 얼마 전 성지 에투알의 초대장을 받았다고 했다. 그곳은 스탈렌 왕국이 미성년자들을 위해 개최하는 연내 사교 행사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대를 받은 모든 귀족은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자리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생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회귀하기 전까지 나는 줄곧 자신을 청송공간에만 갇혀 지내서 이 행사에 대해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 녀석도 분명히 올 거야. 게다가 성지의 참가자들은 내 폐물이라는 악명 때문에 비앙카까지 비난할 가능성이 커. 비앙카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건 상관없어요. 자신의 반려를 지키는 것은 약혼녀로서 당연한 책무니까요.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약혼자로서 묻는 게 아니야. 비앙카, 내 진심이 어떤지 묻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비앙카는 갑자기 말문이 막힌 듯했다. 요즘 들어 내가 그녀에게 어색할 정도로 잘해주긴 했지. 아침으로 뭘 먹고 싶은지 묻기도 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기도 했다. 이런 따스함은 하덴 하르츠 가문에서 그녀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비앙카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맑고도 확고했다. 그녀는 나와 함께 갈 것이다. 약혼녀로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개인적인 의지로 말이다. 며칠 후 나와 비앙카의 모습이 나타났다. 성지의 연회장에 도착한 것이다. 이 세계에서 귀족이 존경받는 이유는 평민들을 대신하여 세계 침식에 맞서 싸우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티 광란에 빠진 저들이 정말 스탈렌 왕국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을까? 크라시오 빌헤름 도련님과 비앙카 하덴 하르츠 아가씨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사회자의 높은 외침이 끝나기 무섭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저자가 빌헤름 가문이 그 폐물 막내 아들인가? 옆에 있는 미인은 북부 통치자 가문이 그 저주받은 딸이겠군. 저 아름다운 얼굴이 참으로 아깝군. 그래.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정혼한 사이라더군. 별종들끼리 한 쌍이 되었으니 끼리끼리 만난 셈이지. 나는 무표정했다. 이 가식적인 귀족들의 뒷말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저런 자들과 엮이는 것이야말로 정말 격 떨어지는 일이다. 바로 그때 인파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분이 빌헤름 가문이 소도련님이신가요? 내 시선이 말을 건 세 사람을 훑었다. 이 세 사람은 훗날 창공세대에 합류하여 최종적으로 스탈렌 왕국의 새 영웅이 될 자들이다. 그런 이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아마 샤를로트 누님 때문이겠지. 역시나 다음 순간 붉은 드레스를 입은 샤를로트가 이곳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주변의 귀족들을 한번 쏘아보더니 얼굴 가득 혐오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드레스는 괜찮은데 다가와서 말을 거는 놈들이 죄다 송사리뿐이군. 성지는 무슨. 그녀가 보기엔 쓰레기장이라 불러야 마땅했다. 비앙카가 내 옷자락을 살며시 붙잡았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나에게 주변 소리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다. 비앙카 본인도 험담을 듣고 있으면서 도리어 나를 걱정해주고 있다니. 바로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친애하는 담필리온 대성님께서 오셨습니다. 나타난 이는 바로 담필리온이었다. 연금술사 중이 괴짜 천재이자 성 안에서 가장 튀기를 좋아하는 녀석이다. 또한 내가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심한 성지의 핵심 인물이다. 회기 전이 그 세계에서 기억나는 건 내 맨몸 위에 가득 뒤덮여 있던 기괴한 검은색 부문들이었다. 마치 어둠의 덩굴에 꽉 얽매인 듯한 모습이었지. 그 다음 순간 들뜬 목소리 하나가 갑자기 귓가에서 터져나왔다. 너 몸 전체가 저주의 흔적투성이잖아. 도대체 뭘 겪었길래 꼬막골이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러고는 담필리온이 가까이 다가와 그 부문들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입속으로 무언가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마치 세계 침식 형태의 저주 주문을 외우는 듯 보였다. 이 배합법에 저 시약을 곁들인다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담필리온은 말을 내뱉으며 두 팔을 벌렸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볼까? 내 얼굴은 강제로 한쪽으로 돌려졌다.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입이 꽉 눌려 일그러지는 바람에 그저 흐릿한 비명밖에 지를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나와 세계 제1이라 불리는 연금술사와의 강렬한 첫 만남이었다. 화면은 다시 성지의 별 연회장으로 돌아온다. 담필리온이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나는 긴 탁자 위에 놓인 정갈한 과자 접시를 비앙카에게 건네주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비앙카는 입안 가득 음식을 채운 채 우물거리는 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몸을 돌려 떠나려던 찰나 담필리온의 탐색하는 듯한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저 소년이 왠지 낯익다고 느낀 듯했다. 담필리온의 두 눈이 번쩍하고 빛났다. 샤를로트 빌헤름과 정말 붕어빵이로군. 설마 자네가 그녀의 남동생인가? 내 입가에는 도발적인 미소가 어렸다. 고귀하신 연금술사께서 저에게 관심이라도 생기신 모양이군요. 담필리온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참으로 도발적인 꼬마로군. 내 흥미를 끄는데 성공했으니 그에 걸맞은 각오는 되어 있겠지. 연회장의 어느 조용한 방 안, 담필리온은 등을 돌린 채 돌연 질문을 던졌다. 빌헤름 가문이 막내 도련님은 올해 몇 살이지? 나는 눈꺼풀을 내리깔았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13살입니다. 담필리온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갔다.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탓에 남들에게는 항상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담필리온은 검 한 자루를 집어들더니 나머지 한 자루를 내 쪽으로 집어던졌다. 나는 눈동자를 수축하며 급히 팔을 들어 검자루로 날아오는 장검을 간신히 막아냈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팔이 저릿하며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두 손으로 검을 움켜쥐고 담필리온의 검끝과 격렬하게 맞부딪혔다. 다음 순간 나는 기습적으로 검을 휘둘렀다. 푸른 기운이 검날을 따라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며 뻗어나갔다. 담필리온은 이를 악물고 방어했다.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분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낙제생이라 들었는데 나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겉모습은 약해 빠진 아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단 하루도 수련을 거른 적이 없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였다. 학자에게 무력을 쓰는 건 의미가 없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건드려야 한다. 이어 나는 목소리를 급격히 낮추었다. 검과 검이 맞닿는 그 찰나의 순간에 입을 열었다. 당신이 연구 중인 저주 중화 실험, 제가 힘을 보태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담필리온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이 어린 꼬마가 연금술에 대해 뭘 안다고 감히 나에게 협력을 제안하는 거지. 나는 침착하게 다시 한번 공격을 피했다. 내 말이 상대의 전곡을 찔렀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생각을 마친 나는 다시 공세에 나섰다. 다른 저주를 사용하여 세계 침식자의 저주를 상쇄시킨다. 이것은 수많은 해주사들이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난제가 아니었던가. 인류 연금술사가 되고 싶다면 자네 연구의 가능성을 증명해야만 하겠지. 설마 내 말이 틀린 건 아니겠지. 그럴 수만 있다면 내 연구를 완성할 수 있게 도와줄게. 저주를 찰탈하는 내 능력을 사용해서 말이야. 담필리오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의 눈동자에는 광기 어린 열정이 가득 찼다. 저주를 찰탈하는 능력이라고. 하지만 넌 분명 기장조차 다루지 못하는 녀석이었을 텐데 내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저주 제어와 중화 이론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담필리온이 갑자기 가까이 다가왔다. 그 대가로 무엇을 지불해야 하지? 아니면 내 남자친구가 되어달라는 건가? 나는 몹시 질색하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앞으로 나는 꽤 많은 저주를 얻게 될 거야. 그러니 네가 그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해. 저주의 반동을 줄여주는 약물 말이야. 말을 마친 나의 생각은 곧 과거로 침잠했다. 단순히 찰탈하는 능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초월적인 기술을 지녔던 창공세대조차 결국 세계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으니까 나 같은 실패자였던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약물이든 강해질 수 있는 그 무엇이든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담필리오는 회상에 젖어들었다. 샤를로트의 그 압도적인 천재성을 말이다. 보아하니 빌헤름 가문이 이 남매는 정말로 그에게 커다란 흥미를 자극하는 모양이다. 이어 그는 갑자기 화제를 돌려 나에게 새로 설립된 라흐렌 아카데미에 갈 것인지 물었다.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이건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 아닌가. 아카데미에는 내가 찰탈할 수 있는 능력이 널려있다. 그야말로 나를 위해 준비된 맞춤형 무대인 셈이다. 말을 끝내고 나는 조용히 담필리온을 바라보았다. 그것 말고도 너에게 부탁할 일이 하나 더 있어. 너도 변색병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 피부가 청흑색으로 변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불치병 말이야. 네가 이 병이 해독제를 만들어줬으면 해. 담필리온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설마 내가 불치병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가? 왕국에서 가장 뛰어난 연금술사라 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넌 결국 해내게 될 거야. 다만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겠지만 해독제를 완성하면 청송 공간으로 나를 찾아와. 담필리온과 헤어지기 직전 나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다. 아참, 전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너 우리 누나인 샤를로트를 아주 좋아하는 거 맞지? 긍정의 대답을 들은 뒤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그런데 왜 곁에 자리가 비어있다면서 나보고 남자친구가 되어달라고 제안한 거야? 담필리오는 두 손을 맞잡은 채 얼굴에 신비로운 미소를 띄웠다. 크라시오 도련님은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군요. 사실 그는 미소년도 꽤 좋아하거든요. 나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으며 순간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담필리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고개를 돌려 밖으로 뛰쳐나갔다. 연회장 입구에 막 도착했을 무렵 나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다. 낯선 남자가 지금 막 비앙카의 손목을 꽉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다음 순간 내 몸은 번개처럼 인파를 가로질렀고 강력하고 묵직한 날아차기를 그 남자의 얼굴에 정통으로 꽂아버렸다. 내 목소리는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가웠다. 누가 내 사람에게 함부로 손을 대라고 했지. 이때 나의 눈빛은 서리가 내린 듯 싸늘했다. 이어 한 걸음씩 압박하며 다가갔다. 감히 고작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게 손을 대다니. 그런 역겨운 취향이라도 있는 거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서둘러 뒤로 물러났다. 그는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크게 소리쳤다. 자신은 그저 클라우디아 공주의 명령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비앙카를 데려가려던 찰나였다. 사람들 사이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그 제2 공주님의 명령이라고. 내 눈동자가 급격히 가늘어졌다. 역시 클라우디아 스탈렌이었나. 스탈렌 왕실에서 권모술수에 가장 능하기로 소문난 여자다. 내 시선은 천천히 옮겨져 인파에 구석에 있는 왜소한 그림자에 머물렀다. 비앙카는 북부 통치자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에도 저주 때문에 모든 귀족에게 멸시를 받아왔다. 오직 충성스러운 시종들만 곁에 두던 공주가 왜 굳이 비앙카를 호출하려는 걸까? 이 배후에는 분명 어떤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이어 내 곁눈질이 인파의 그림자를 훑었다. 몇몇 귀족들이 암암리의 이 모든 상황을 훔쳐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흐릿한 형체가 나타났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야닉스 글라체, 누님인 샤를로트에게 줄곧 집착하던 녀석이다. 성지에서 대중들이 보는 앞에 패배한 뒤로 그는 샤를로트를 뼛속까지 증오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 대한 경외심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샤를로트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는 동생인 나를 목표로 삼기로 한 모양이다. 나는 참지 못하고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참으로 어설픈 계획이군. 이 자식이 감히 무슨 권리로 비앙카를 끌어들인단 말인가. 나는 발걸음을 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를 그곳으로 안내해라. 하지만 제2공주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야. 야닉스. 바로 그 녀석이다. 이어 고개를 돌려 곁에 있는 비앙카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위문으로 가득 찼다. 회귀전이 기억 덕분에 나는 흑막이 야닉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12살이 비앙카는 이런 사실을 결코 알 수 없었을 터였다. 그런데 그녀는 왜 공주의 명령을 거절했던 걸까? 생각에 잠긴 채 비앙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왜 공주의 명에 따르지 않았는지 물었다. 비앙카는 천천히 눈꺼풀을 내리깔았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 그녀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이었다. 쾅 하고 머릿속이 울리는 기분이었다. 동공이 급격히 수축되었고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이내 나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비앙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잘했어. 비앙카. 정각의 문을 밀어젖히는 찰나 한 소년이 기지개를 켜며 다가왔다. 잿빛 머리카락에 복슬복슬한 수인기. 그는 바로 호족 소년 바락 호그마였다. 뛰어난 기회를 가진 쌍검사였지만 성격이 워낙 종잡을 수 없기로 유명했다. 나는 무표정하게 야닉스를 만나러 왔다고 전했다. 바락은 미소를 지으며 궁전 깊은 곳을 가리켰다. 야닉스가 이미 안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몸을 움찔하며 당황했다. 이 번거로운 녀석과는 얽히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마주치고 말았다. 다음 순간 바락이 갑자기 내 어깨를 낚아채더니 차라리 우리끼리 한판 붙어서 승부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귀찮은 일을 피하고자 차갑게 입을 열었다. 성지에서는 귀족 간의 사적인 결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자 바락이 내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다. 그의 말투에는 숨길 수 없는 도발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전에 샤를로트와도 한판 했는걸. 동생인 너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 근데 보아하니 너는 샤를로트보다 훨씬 약해 빠진 것 같네. 속으로 비웃음이 절로 나왔다. 소문이 역시 틀리지 않았군. 바락은 샤를로트와 대적할 때 야닉스보다 훨씬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다. 최정상급 고수들 사이에서도 바락의 실력은 확실히 한 수위였으니까 예측 불가능한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야수와도 같은 전투 직감 말이야. 하지만 야닉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녀석과 얽히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저 야수 같은 새로 눈동자에는 숨김없는 투지가 가득하군. 날 순순히 보내줄 생각은 없어 보여. 다음 순간 내 손바닥이 순식간에 바라크가 휘두른 주먹을 움켜쥐었다. 바라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내 공격을 이렇게 쉽게 막아낼 줄은 몰랐겠지. 차가운 눈빛과 함께 팔에 강한 힘을 주었다. 쓰레기를 던지듯 그를 바닥에 거세게 맺혀버렸다. 그가 반격할 틈도 주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그의 등을 발로 짓눌렀다. 이어지는 묵직한 정권 지르기가 장렬했다. 바라크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 속에 바닥에 쓰러졌다. 몸을 바로 세우며 천천히 탁한 숨을 내뱉었다. 눈빛은 다시 평온해졌다. 마치 방금 전이 광폭한 힘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바라크가 몸부림치며 일어나려 했다. 크라시우, 너란 녀석은 조금도 봐주는 법이 없구나. 목을 가볍게 주무르며 그의 말을 정정해 주었다. 먼저 도발한 건 내 쪽이다. 바라크가 흥분한 듯 손을 내밀었다. 그거 정말 최고군.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무기 좀 챙겨도 될까? 눈빛을 가라앉히며 무의식적으로 훑어보았다. 비틀거리는 그의 몸을 말이다. 그보다 제대로 서 있을 수는 있겠나? 바라크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다음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몸이 뒤로 뻣뻣하게 넘어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라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비앙카가 급히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희미한 걱정에 빛이 서려 있었다. 곧바로 나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었다. 그녀를 등진 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내가 사용한 것은 빌헤름 가문이 비술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빌헤름의 추방자들이 만들어낸 고대의 금술이다. 최단 거리에서 최대의 파괴력을 폭발시키는 기술.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심지어 갑옷을 뚫고 내장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전생의 청송 공간이 불타기 전 유일하게 되찾는 비술이었다. 전생의 이 기술 덕분에 수없이 사선을 넘나들며 살아남을 수 있었다. 잠시 후 야닉스는 쓰러진 바라크를 보며 경악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믿기지 않는군. 천하에 낙인 찍힌 패물인 네가 바라크를 쓰러뜨리다니. 나는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를 여기 세워둔 건 날 떠보기 위해서 아니었나. 게다가 제2공주를 이용해 날 유인했으니 이쯤 되면 당연히 내가 직접 흑막인 당신을 만나러 와야지. 야닉스는 흥미롭다는 듯 나를 살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아챈 거지? 정말 기묘한 기분이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기세로 보아하니 지금까지 그녀가 알고 있던 소문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나는 일부러 말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아니면 내가 패배자라는 소문은 내 녀석이 퍼뜨린 건가? 하지만 오늘 네가 나에게 진다면 이 유명한 패물 도련님에게 말이지. 말을 하며 내 입가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다면 밖으로 떠도는 그 소문들도 다시 쓰여야겠지. 내 말이 맞지? 야닉스 그라조. 라흐렌 아카데미부터 창공세대 조직의 결성까지 우리는 참 오랫동안 어깨를 나란히 해왔지. 친구라고는 하지만 사실 나는 이 녀석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안다. 그는 오직 이익만을 위해 사람에게 접근한다. 그리고 이런 부류와의 만남에는 언제나 가장 추악한 계산이 숨어있기 마련이지. 전생의 기억들이 갑자기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건 창공세대의 외부 임무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절망 속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아닉스에게 제발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닉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만약 창공세대의 상층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이 함정에 빠지는 바람에 소대 전체가 전멸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안 그래도 지금 조직 내부에 권력 투쟁이 충분히 격렬한 상황에서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분명히 창공세대에서 퇴출당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 혼자 살아남는다면 이 비극적인 총극의 진실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다. 아닉스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미소는 갈수록 온화해졌고 모든 잘못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겠다고 말했다. 어차피 나는 원래부터 모두에게 미움받는 존재였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일은 대충 흐지부지 마무리될 터였다. 그는 진심으로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곁을 지켜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이다. 나는 참다 못해 비명을 지르듯 내뱉었다. 네가 언제 나를 친구로 생각하기나 했어. 너 처음부터 샤를로트 누님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오늘 하루 종일 넋이 나가 있었던 것도 바로 샤를로트 누님이 결혼하기 때문이잖아. 아닉스가 갑자기 서슬퍼렇게 소리를 질렀다. 얼굴에 감돌던 가식적인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래서 내가 너 같은 놈을 싫어하는 거야. 능력은 쥐뿔도 없는 주제에 직감 하나는 기분 나쁘게 정확하거든. 게다가 뒤 생각 안 하고 진실을 까발리는 그 버릇까지. 샤를로트가 정말로 결혼한다면 우리의 이 가식적인 관계도 오늘로 끝이다. 아닉스는 발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뒤를 돌아보았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 아니야. 샤를로트도 같은 날에 자신의 결혼식과 동생의 장례식을 동시에 치르고 싶지는 않을 테니. 내 몸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려던 찰나 누군가의 손이 갑자기 나를 붙잡았다. 추락의 끝자락에서 나를 끌어올린 것. 그 사람은 바로 아서였다. 그 순간이 우리가 동료가 되는 전환점이 되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행의 서막이기도 했다. 어쨌든 아서의 개입으로 인해 아닉스는 결국 창공세대에서 제명되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만난 그는 단 하나도 변하지 않은 듯했다. 아닉스의 목소리가 나를 다시 현실로 불러들였다. 그는 내 말투며 얼굴까지 샤를로트를 쏙 빼닮았다고 짓거렸다. 내 온몸에서 순식간에 자극색의 에너지가 용솟음쳤다. 함부로 우리 누님 이름 부르지 마. 내가 누님이랑 닮았다고 생각한다면 축하해. 아주 정확하게 봤어. 나도 누님처럼 어떤 도전이든 절대 거절하지 않거든. 다음 순간 암자색의 에너지를 머금은 주먹의 풍압이 순식간에 공기를 갈랐다. 나는 아닉스를 향해 맹렬하게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지면에 닿으려던 찰나 굵직한 덩굴 여러 줄기가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그것들은 곧장 내 사지와 허리를 단단히 결박했다. 그 무지막지한 힘은 그대로 나를 바닥으로 세게 내동댕이쳤다. 나는 한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간신히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 모습을 본 아닉스는 비웃음을 흘렸다. 고작 이 정도 실력뿐이었나 보군. 크라시우, 너 무기를 좀 써야겠는데. 말을 마친 그가 즉시 손을 가볍게 휘둘렀다. 이것은 그라제 가문이 동문 비술이다. 연기로 식물을 강화하고 조종하며 회복 스킬로 식물을 증식시켜 비술의 소모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이다. 나는 팔을 칭칭 감고 있던 덩굴 하나를 움켜쥔 뒤 단숨에 힘을 주어 꺾어버렸다. 손에 쥔 덩굴 토막은 마치 손에 착 감기는 단봉 같았다. 무기를 쓰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나? 그럼 네가 만든 이 나무 막대기로 상대해주지. 아닉스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어디 이 부러진 나뭇가지로 뭘 할 수 있는지 보자고. 그의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지 시험해보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덩굴들이 사방팔방에서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재빨리 발을 놀리며 손에 든 단봉으로 수많은 잔상을 만들어냈다. 날아오는 덩굴 가시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쳐냈다. 야니크스의 얼굴에 서렸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그 모든 공격을 내가 전부 피해버렸으니까. 하지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샤를로트 누님 같은 천재라면 모를까? 설마 내가 이른바 천한 같은 특수한 능력을 각성하기라도 한 걸까? 그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알 리가 없었다. 그에게 있어 나는 그야말로 타고난 천적이었으니까. 왜냐하면 회귀하기 전이 나는 이미
그의 능력을 질리도록 보아왔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유치한 장난질에는 신물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말을 멈춘 나는 일부러 그의 아픈 곳을 찔렀다. 야니크스, 너 지금 속으로 또 샤를로트 누님을 떠올리고 있지. 그 말을 듣자 야니크스의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는 주먹으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내 말투를 지적하며 경고했다.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다음 순간 땅을 뚫고 거대한 나무팔이 솟구쳐 올랐다. 세상을 파멸시킬 듯한 기세로 내 머리 위를 덮쳐왔다. 그때 문 너머에서 샤를로트 누님의 비명이 들려왔다. 누님이 달려나왔을 때 이미 거대한 생명체가 하늘을 가릴 정도로 거대해져 있었다. 저 정면 공격을 그대로 허용한다면 아마 형체도 없이 짓이겨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에 청송 공간의 B급 중 하나인 가장 얇은 책자가 떠올랐다. 작가는 빌헤름 가문이 어느 선조였다. 그분은 평생 무학에 어떠한 재능도 없었으나 그저 매일같이 검을 휘두를 뿐이었다. 80살이 되던 만년에 남긴 비급에는 짧은 문장들 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일평생 갈고 닦은 검의 정수가 담겨 있었다. 그 비급은 오하빌의 경지에 도달해야 했기에 결코 단기간의 수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저주 때문에 수없이 절망적인 사지로 내몰렸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처절하게 발버둥치며 이 선조의 비수를 몸소 깨우쳤다. 검이 곧 나요. 내가 곧 검이다. 손에 무기가 없다면 나의 의지가 곧 가장 예리한 검이 되리라. 생각을 마친 나는 손을 들어 손바닥에 극도로 순수한 기장을 응집시켰다. 눈부신 백색 건광이 돌연 하늘로 솟구쳤다. 어둠을 가르는 새벽의 칼날처럼 그 거대한 주먹을 향해 일직선으로 내리꽂혔다. 다음 순간 그 거대한 주먹은 한복판부터 그대로 갈라져 나갔다. 균열은 순식간에 거인의 몸 전체로 번져나갔고 거침없는 건광은 저 거대한 거인을 사방으로 흩어지는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샤를로트 누님과 뒤늦게 달려온 비앙카는 입구에 서서 눈앞의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은 너무 놀라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했다. 야니크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치 일어나선 안 될 기적을 본 듯 얼어붙었다. 자욱한 먼지를 헤치고 나는 천천히 걸어나왔다. 몸을 감싸던 암자색 에너지는 이미 거두었으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계속 기고만장해서 까불지 마라. 야니크스, 알겠나? 이 무능한 놈아. 지금의 야니크스에게선 더 이상 조금 전이 오만한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영혼을 잃은 껍데기처럼 눈동자는 공허하기만 했다. 나는 피곤함에 지쳐 몸을 늘어뜨렸다. 젠장, 나중에 저 녀석의 스킬을 천천히 빼앗으려고 힘을 좀 아껴두려 했는데 방금 쏟아낸 선조의 거미는 내 몸 안의 모든 기력을 깡그리 앗아갔다. 사지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던 그때 뒤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의 팔이 살며시 나를 부축해 주었다. 비앙카였다. 그녀의 뺨이 내 등 뒤에 밀착되었다. 뼛속까지 시리지만 기묘할 정도로 평온한 냉기의 마력이 그녀의 손바닥을 타고 서서히 내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내 몸이 격렬하게 경련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참지 못하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다. 이를 지켜보던 담필리온의 목소리에 보기 드문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둘러 달려와 다짜고짜 의식을 잃어가는 나를 어깨에 짊어졌다. 그 시각 뒤에 남겨진 연회장은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다. 방금 그 소동은 대체 뭐야? 빌헤름 가문이 그 쓰레기가 야닉스를 쓰러뜨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담필리오는 귀를 기울이며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소문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퍼지는군. 그는 고개를 숙여 잠든 내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살짝 가라앉았다. 이 꼬맹이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머리가 아예 없는 건지 모르겠군. 하지만 어찌됐든 네가 깨어날 때쯤이면 스탈렌의 귀족 사회 전체가 기억하게 되겠지. 크라시우 빌헤름이라는 이 이름을 말이야.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저주 중화 연구를 도와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시간은 어느덧 흘러 7일이 지났다. 나는 훈련장에서 밤낮없이 검수를 연마했다. 이제서야 겨우 그때 그 일격에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했다. 만약 그때 무리하게 연속해서 그 가문 비수를 사용해 자신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더라면 내 최후는 야닉스보다 더 비참했을 것이다. 그날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나는 꼬박 하루 동안 혼수 상태였다. 중도의 기력이 다해 쓰러지지만 않았어도 야닉스의 스킬을 약탈하기 위한 밑작업을 마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스킬을 찰탈하는 방법은 이미 두 가지를 생각해두었다. 하나는 내 고유 스킬인 흑지식위, 정석적인 해금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가 스스로를 위심하게 유도하여 진심으로 자신의 스킬 가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야닉스에게는 처음부터 두 번째 방법을 쓸 계획이었다. 이 방식이 비교적 더 간단하기 때문이다. 그저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상대를 완전히 박살내기만 하면 된다. 그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던 가문이 비술이 내 칼 한 자루에 허무하게 무너졌으니 자신의 기술에 대해 품고 있던
그의 신념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터 쓰레기라 여겼던 나에게 짓밟힌 야닉스는 조만간 자아 비판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나는 검 자루를 꽉 쥐며 확신했다. 비록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야닉스의 그 목숨 부지용 회복 스킬은 결국 내 손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라흐렌 아카데미에 입학하기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1년. 소위 천재라 불리는 자들을 따라잡고 추월하기 위해 모든 시간을 훈련에만 쏟아부을 생각이었으나 알리오도의 모습이 갑자기 정원 입구에 나타났다. 크라시오 도련님, 벨로긴님께서 지금 막 청송 공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내 입가에 서늘한 비웃음이 번졌다. 나의 그 착하신 형님께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려는 모양이군. 나는 곧장 응접실 의자에 거만하게 몸을 기댔다. 들어오시라고 해. 알리오도가 물러가자 비앙카가 물 한 컵을 받쳐 들고 다가왔다. 그러더니 그녀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내 몸에서 땀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핀잔을 주었다. 나는 멍해진 채 무의식적으로 옷깃을 끌어당겨 냄새를 맡아보았다. 아마도 세계 침식에 부패한 악취에 익숙해진 탓에 내 코가 이미 마비된 모양이다. 하긴 생각해보니 전력으로 투기를 운용해 신체를 단련할 때면 체내의 불순물과 노폐물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니까 땀과 함께 전부 배출해버려. 비앙카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고집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벨로긴을 만나기 전에 먼저 씻어야겠어.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됐어. 어차피 곧 몸을 써야 하는데 지금 씻어봐야 헛수고만 하는 꼴이지. 비앙카는 즉시 반걸음 뒤로 물러났다. 온몸으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럼 씻기 전까지는 그녀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눈썹을 치켜올렸다. 비앙카, 너 지금 감히 내 약혼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비앙카,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당황해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문득 마음 한구석에 묘한 기분이 일었다. 전생의 파멸과 고통 속에 허덕이던 나에게 이런 즐거운 일상은 결코 없었다. 함께 싸웠던 동료들, 특히 아서 그 녀석이 지금처럼 늘어진 내 모습을 본다면 분명 그 특유의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차갑게 쏘아붙였겠지.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최전방을 지키며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영웅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에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바로 그때 차가운 목소리 하나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약혼녀랑 아주 즐겁게 놀고 있구나. 크라시오. 나는 몸을 돌려 문가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벨로긴 빌헤름. 야심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나의 셋째 형이다. 그의 시선이 마치 얼음 칼날처럼 나를 찔러왔다. 내가 야닉스를 꺾었다는 소문이 정말 사실이었나 보군. 예전 같았으면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떨었을 나였지만 이제는 그를 태연하게 마주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가볍게 웃음을 터뜨리며 먼저 화제를 돌렸다. 형님께서는 워낙 바쁘신 몸이실 텐데 어쩐 일로 이런 구석진 곳에 있는 청송 공간까지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벨로긴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명 내가 이렇게 맞받아칠 줄은 예상치 못했겠지. 나는 고개를 비스듬히 까닥이며 도발적인 말투로 덧붙였다. 듣기로는 라흐렌 아카데미가 가문이 배경을 보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만 입학생을 뽑는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형님도 슬슬 제대로 준비하셔야겠네요. 이 말에 벨로긴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최강의 제국조차 두려워하는 스탈렌 왕국의 빌헤름 가문, 그리고 그 가문이 적통인 자신은 그런 번거로운 절차 따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거기까지 말한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야닉스 같은 피라미 하나 이겼다고 해서 너무 우쭐대지 마라.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짐짓 모르는 척 대답했다.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시험을 걱정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벨로기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사실 그는 오늘 가문이 명령을 전달하러 온 것이었다. 내용은 내가 그리라크 화산으로 가서 그곳의 세계 침식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동공이 날카롭게 수축했다. 가문이 침식 임무는 분명히 15살이 넘어야 강제로 집행되는 규정이다. 벨로긴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가 이 일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보호자 자격으로 동행할 것이기 때문이라나. 야닉스까지 꺾은 아우라면 이런 사소한 일로 뒤로 빼지는 않겠지. 나는 즉시 그의 속셈을 꿰뚫어 보았다. 먼저 내 실력을 떠본 다음 나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수작이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순순히 응하기로 했다. 그럼 지금 당장 출발하도록 하죠. 그동안 누려온 평화로운 일상보다는 침식과 마주하는 것이 나에겐 더 익숙하니까. 이번 행보가 설령 함정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미 빠져나갈 방도를 다 생각해 두었다. 이때 비앙카가 책을 품에 안고 급히 다가와 내가 어디로 가려는지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비앙카는 즉시 위구심을 가득 품었다. 하지만 고작 13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세계 침식을 막으러 가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좀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닌가? 벨로긴의 안색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다.
저주받은 선녀 주제에 감히 빌헤름 가문이 집안일에 참견하려 들다니 나는 즉시 비앙카를 끌어당겨 등 뒤로 단단히 보호했다. 그녀는 내 약혼녀입니다. 너그러우신 형님께서 설마 겨우 13살짜리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시진 않겠죠. 그 모습에 벨로기는 코웃음을 치더니 몸을 돌려 성큼성큼 자리를 떠났다. 나는 웃으며 비앙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방금 전 모습이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칭찬하면서 말이다. 비앙카는 책을 품에 안은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내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에 살며시 머물렀다. 무의식 중에 한 거라도 상관없어. 비앙카가 고개를 들었다. 맑은 눈동자에는 진심 어린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꼭 몸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몸을 돌려 허리춤에 검을 꽉 쥐었다. 그럼 잘 지내고 있어, 비앙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그리라크 화산은 이미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본래 웅장해야 할 산맥 자리에는 거대한 늪지대가 나타나 있었다. 이곳은 이미 3성급으로 판정된 2차원 침식지대였다. 소위 말하는 세계 침식이란 현실이 2차원에 의해 갉아먹히고 마모되어 부패한 생명체들이 사방을 떠돌게 되는 현상이다. 침식이 과해지면 구역 전체가 완전히 2차원의 일부로 전락해버린다. 주위를 둘러보는 나의 말투는 처음 온 소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다. 정화부대는 아직 출동하지 않았나? 한 기사가 대답하며 덧붙였다. 이곳에 영주를 처치하고 나면 정화부대가 즉시 움직일 겁니다. 게다가 벨로긴님은 고급 전문가이시니 부패한 영주를 잡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내가 이번에 이곳에 온 것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내가 빠진 폭주 상태를 해결할 임시 방편을 테스트하는 것이었다. 생각에 잠겨있던 찰나 나는 흐름에 맡겨 검을 뽑아 전방을 향해 검기를 날렸다. 그러자 거대한 갑충석 괴물이 순식간에 조각조각 박살났다. 그때 한 기사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졌다. 이전에 세계 침식을 다뤄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턱을 치켜들고 약간 거만한 말투로 대답했다. 겨우 13살인 내가 이런 걸 겪어봤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어. 옆에 있던 벨로기는 이마에 핏대를 세웠다. 무능한 꼬맹이가 침식구역에 발을 들이자마자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굴다니. 자신이 15살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자존심이 거의 처참하게 무너졌었는데 감히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기사들에게 조언을 한단 말인가. 만약 나에게 샤를로트와 같은 성장 환경이 주어졌더라면 빌헤름 가문이 나고자는 아마도 그 자신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는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이곳은 독자적으로 실체를 유지할 수 있는 3성급 침식 영주일 가능성이 높으니 앞으로의 행동은 반드시 더욱 신중해야만 한다고 말이다. 그 말을 들은 기사들은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지며 몸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보아하니 내가 나서지 않아도 상관없겠군.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런데 다음 순간 내 동공이 급격히 확장되었다. 가문이 비수를 터득한 이후로 나의 감지력은 이미 예전을 훨씬 뛰어넘어 현실의 표면을 꿰뚫고 직접 세계 침식의 근원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공중에 떠다니는 저 불결한 에너지 덩어리가 바로 이번 여정의 목표다. 거기까지 생각한 나는 거침없이 고개를 치켜들고 그것을 입안으로 빨아들였다. 다음 순간 내 두 눈은 순식간에 핏발이 섰다. 곧이어 비릿하고 뜨거운 액체가 입 밖으로 뿜어져 나왔다. 그 광경을 본 기사들이 급히 달려왔다. 내 몸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지 걱정스레 물었다. 벨로긴 빌헤름조차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말투에는 보기 드문 염려가 섞여 있었다. 이곳에 처음 온 내가 스스로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 것이라 생각한 모양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나를 업고 진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이다. 극독 혈액 부식 비급에 적혀있던 그대로였다. 자신의 기운을 침식 에너지와 강제로 융합하려 시도했다. 이어서 정신을 집중해 그 에너지의 흐름을 관찰했다. 이변이 없다면 그것은 강물처럼 끝없이 순환하며 멈추지 않을 것이다. 침식 에너지가 체내로 흡수되는 찰나 이 거대한 흐름에 휘말려 삼켜지게 된다. 완전히 뒤섞여 새로운 형태가 될 때까지 말이다. 그 어떤 힘으로도 덮을 수 없는 진실의 색채로 다음 순간 내 눈동자가 순식간에 선혈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거칠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폭주하는 힘 때문에 전신이 격렬하게 떨려왔다. 이것이 폭주 후에 남겨진 힘의 잔해인 것인가? 피로 범벅이 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두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파멸적인 힘 앞에서 이성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어쩌면 그 금수를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빌헤름 가문이 비밀 서고는 그 사건 이후 영구적으로 폐쇄되었다. 그 때문에 그 금술 또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줄로만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선조가 우연히 비밀 서고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눈이 멀었기에 그 안의 비급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별 수 없이 비밀 서고의 문을 다시 닫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둔다면 그와 같은 사람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터였다.
그래서 B급 한 권이 그에 의해 몰래 남겨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사용하려는 금기된 힘이다. 이윽고 내 온몸에서 갑작스럽게 도도한 푸른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이것은 기운에 기반한 초감각적 지각, 연기만으로 만물을 통찰하는 육감이다. 지금은 손가락 끝까지만 확장할 수 있지만 주변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입가에 핏자국을 닦아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결국 침식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은 언제나 폭주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여전히 비앙카의 눈사람 인형 저주술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 순간 나는 세차게 뒤를 돌아보았다. 식은땀이 순식간에 등을 적셨다. 허공에서 거대한 핏덩이가 미친 듯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내 눈앞에서 갑자기 뒤틀린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음 순간 그 눈이 번쩍 뜨였다. 이어지는 핏덩이는 서서히 형태를 바꾸더니 마침내 한 남자의 형상으로 응집되었다. 벨로기는 즉시 목소리를 높여 모두에게 경고했다. 이것은 삼성급 침식 영주인 천면 악마다. 사투다. 사투가 시작되었다. 나와 천면 악마는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사투의 순간을 맞이했다. 바로 조금 전 벨로기는 즉시 목소리를 높여 모두에게 외쳤다. 상대는 삼성의 실력을 가진 침식 영주 천면 악마라고. 수행하던 가문이 기사들은 순식간에 검을 뽑아 들 자세를 취했다. 모두의 안색은 대적을 마주한 듯 엄숙해졌다. 동시에 맹렬한 불길이 벨로긴의 신체를 집어삼켰다. 오직 차가운 한 쌍이 눈동자만이 남아 불바다 속에서 무심하게 주위를 훑었다. 곁에 있던 견습 기사는 고개를 들어 그 광경을 올려다보았다. 사방이 열광적인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벨로긴님의 화염 마법은 언제 봐도 감탄을 자아내는군. 단순히 화려하기만 한 게 아니야. 그 파괴력 또한 가히 파멸적이지. 이 스킬은 접촉하는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내 눈동자는 타오르는 그 검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뼛속까지 새겨진 지독한 그림자 같은 기억. 이그니스. 전생에서 바로 이 스킬이 내 왼팔을 완전히 태워버렸지. 당시 벨로기는 발로 나를 진흙탕 속에 처박으며 짓밟았다. 고압적인 태도로 내뱉던 그의 포효는 짓뭉개버릴 듯한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이제 우리 사이의 격차가 좀 보이나. 그는 나 같은 쓰레기에게 낭비할 시간 따위 없었다. 전생의 벨로기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미친놈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네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말을 마친 내 눈동자에 광기 어린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와 동시에 짙은 보랏빛 기운이 내 몸 안에서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말이 끝나기도 전 멀지 않은 전장 위에서 한 기사가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의 신체는 침식 에너지 속에서 기괴하게 뒤틀렸다. 이목구비가 점차 녹아내리더니 마침내 얼굴 전체가 매끄럽고 기이한 살덩어리로 변해버렸다. 다른 기사는 공포에 질린 안색으로 저 천면 악마를 가리켰다. 얼굴 소멸 저주일 줄이야. 예상 밖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장 이탈이다. 베테랑 기사조차 대항하기 힘든 저주의 촉수를 상대로 신병들에게 정면 돌파를 시키는 건 그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반면 저쪽의 벨로기는 돌연 검을 뽑아 들었다. 그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화염을 휘감은 제1000면 악마를 향해 돌진했다. 불길이 순식간에 그의 몸을 감싸더니 불타는 유성이 되어 공중에서 굉음과 함께 쏟아졌다. 괴물은 거대한 입을 벌려 소리 없는 포효를 내질렀지만 피할 기회조차 없었다. 다음 순간 괴물은 폭발하는 불꽃 속에서 재가 되어 흩어졌고 지면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벨로기는 검을 든 채 서서 겁에 질린 병사들을 향해 호통을 쳤다. 모두 물러서지 마라. 자신이 직접 테러를 뚫겠다는 뜻이었다. 살아남은 기사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곧이어 광적인 함성을 내질렀다. 역시 빌헤름 가문이 벨로긴님이시다. 벨로긴의 시선이 주위를 훑었다. 그는 내가 어디로 숨었는지 위하여하는 눈치였다. 설마 벌써 침식 괴물에게 잡아먹히기라도 한 건가? 그 시각 나는 거대한 암석 뒤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똑똑히 보았다. 저 괴물의 눈가에서 핏물 섞인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다음 순간 천면 악마의 신체가 격렬하게 경련하기 시작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그의 몸 안에서 미친 듯이 뒤틀렸다. 검은 점액이 그 얼굴들의 눈구멍에서 울컥울컥 쏟아져 나왔다.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됨을 감지한 벨로기는 즉시 한 줄기 불빛이 되어 아래로 내리꽂혔다. 뒤틀린 얼굴들은 충격에 속절없이 부서져 나갔다. 하지만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 오히려 대지를 타고 미친 듯이 번져 올라왔다. 그 기운에 벨로긴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다. 이 압도적인 사기라니. 완전히 변이하기 전에 반드시 끝장을 내야만 한다. 그는 화염의 검을 높이 치켜들며 뒤에 있는 기사들에게 엄하게 명령했다. 전원, 눈앞의 천면 악마에게 화력을 집중해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는 불꽃 속으로 몸을 날렸다. 검 끝이 필살의 일격을 가하려는 찰나 예상했던 결정적인 한 방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검은 형체 없는 어둠의 기운에
공중에서 그대로 가로막혔고 불꽃과 저주의 힘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귀를 찢는 듯한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벨로긴 빌헤름의 온몸이 크게 떨렸다. 오라의 힘을 쏟아부은 공격이 허무하게 막혀버린 것이다. 그는 간신히 자세를 잡고 다시 기사들을 향해 포효했다. 놈이 완전히 변이하기 전에 전력을 다해 공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뒤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벨로긴이 급히 뒤를 돌아보자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뒤따르던 기사들이 전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긴 듯한 모습이었다. 벨로긴이 분노하며 울부짖었다. 우리는 빌헤름의 기사들이다. 겨우 이딴 저주의 겁을 집어먹은 거냐? 그러나 여전히 대답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기사들의 표정은 그저 멍하니 굳어 있었고 마치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같았다. 그제야 벨로긴은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저주였다. 처음부터 단순한 세계 침식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기사단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잠시 후 벨로긴의 눈동자에는 뼈에 사무치는 공포만이 남았다. 천하를 호령하던 빌헤름 가문이 가장 강력한 직계 혈통이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때 허무의 환영이 그의 귓가에서 저주 섞인 유혹을 속삭였다. 너는 그저 멍청이일 뿐이니까. 내 여동생 샤를로트는 이미 진작에 너를 저 멀리 따돌렸지. 너는 가문이 이름 뒤에 숨어 허세나 부리는 쓰레기에 불과해. 기사단 전체가 내 자만심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너는 고작 혼자 살아남을 국리뿐이구나. 너 같은 패배자는 그냥 죽는 게 답이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천면악마의 날카로운 발톱이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덮쳐왔다. 발톱이 그를 찢어발기려던 찰나 연한 초록빛 선광이 번쩍였다. 벨로긴의 몸이 강하게 튕겨나가며 치명적인 일격을 간신히 피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다. 하지만 곧이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가 그토록 무시해 마지 않던 가문이 쓰레기라 부르던 동생이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위구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여긴 왜 있는 거냐? 나는 담담하게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줄곧 어둠 속에서 숨어 전장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답했다. 방금 천면악마가 공격하던 그 순간 놈의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서 형님을 전장에서 빼낸 겁니다. 벨로긴은 땅을 짚고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다리를 들어올리자마자 다시 바닥으로 무겁게 고꾸라졌다. 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겨우 만화조차 제대로 응집하지 못하는 그 몸으로 말입니까? 정말로 제 도움이 필요 없으신 겁니까? 벨로긴 형님. 벨로긴은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가누며 일어섰다. 너 같은 쓰레기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내뱉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온몸이 크게 떨리더니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울창한 숲속, 천면악마가 아직 근처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내 목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다. 사실 형님을 데리고 도망친 지는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걸었는데도 이 숲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건 이 침식 영역이 완전히 폐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즉, 저 괴물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말을 마친 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나에게는 샤를로트 누님이 직접 전수해준 궁극의 필살기가 있다고. 지난번 성지에서 내가 아주 쉽게 야닉스를 짓밟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기술 덕분이었지. 벨로긴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발악이 섞여 있었다. 그 기술을 쓴다고 한들 내 생각엔 정말 그 천면 악마를 죽일 수 있을까? 나의 대답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여기서 침식당해 괴물의 먹잇감이 되느니 차라리 죽기 살기로 한판 붙어보는 게 낫지. 설령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샤를로트 누님의 실력만큼은 믿어야 하는 거 아냐? 벨로긴은 지독하게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샤를로트, 그 녀석은 확실히 부정할 수 없는 천재지. 그는 생각을 멈추고 검끝을 진흙탕 속에 거칠게 박아 넣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기라도 하면 우리 둘 다 이 끔찍한 곳에서 죽게 될 거야. 내 입가에는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안심해. 우리 모두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 있다고 내가 보장하지. 남자가 천천히 손가락 하나를 내밀자 불사의 여신은 매혹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문이 공인된 쓰레기인 자기가 어떻게 단번에 그녀의 몸에 새겨진 불사의 낙인을 알아본 것인지 위하여하며 화면은 다시 그리라크 산맥으로 돌아간다. 이때 천면 악마의 압박감이 점점 가까워지고 음산한 저주의 기운이 빗줄기와 함께 피부에 달라붙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곧장 옆에 있는 벨로긴을 향해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벨로긴이 고개를 숙여 손바닥을 바라보자 한 줄기 불꽃이 갑자기 솟구쳐 올랐다. 천천히 들어올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함은 없었다. 그럼 시작하지. 말을 마친 그는 자신의 화염의 힘 일부를 잠시 나에게 기탁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온몸에서 강렬한 푸른 광염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나는 즉시 두 눈을 감았고
턱끝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정신과 남아있는 모든 힘을 전부 이 건봉 위에 쏟아부었다. 벨로기는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 그는 누군가가 집중력을 이 정도 단계까지 응축시키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마치 주변의 모든 사물이 험으로 돌아간 듯했고 또한 내 몸 주위를 휘감고 있는 그 순결한 기운은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닿아본 적 없는 힘의 본원이었다. 아까 내가 그에게 이그니스의 불꽃과 샤를로트 누님의 비수를 결합하라고 했을 때 그는 코웃음을 치며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단지 내가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힘은 자기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높이였다. 그는 내 몸 위에서 타오르는 기운을 바라보았다. 그 불꽃은 그가 그동안 발동했던 그 어떤 이그니스보다도 훨씬 더 순수했다. 늘 나고 자라고 무시해왔던 동생인 나의 현재 힘은 이미 그를 가볍게 압도하고 있었다. 벨로기는 순식간에 끝없는 좌절감에 휩싸였다. 그는 부하들을 다 버려둔 채 비참하게 도망쳤던 몸이다. 만약 마지막에 내가 검을 휘둘러 천면 악마를 베어버린다면 그가 공인된 쓰레기인 나보다도 더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그가 자아성찰과 위구심에 빠져들 틈도 없이 나는 이미 몸을 날려 솟구쳐 올랐다. 불꽃을 머금은 장건과 그의 이그니스 화염이 굉음을 내며 융합되었다. 그리고 천면 악마의 저주받은 육체와 격렬하게 충돌했다. 화앙하는 소리와 함께 천면 악마의 몸뚱이는 불길 속으로 완전히 집어삼켜졌다. 무수한 사람 얼굴로 뒤덮여 있던 그 괴물의 몸은 극한의 공포를 드러내더니 결국 불빛 속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햇살이 검게 그을린 땅 위에 쏟아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옆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벨로긴을 바라보며 모든 전쟁이 끝났음을 알렸다. 하지만 벨로긴은 갑자기 입가를 비틀더니 비뚤어지고 기괴한 웃음소리, 그 웃음 뒤에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차이, 원한과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그는 검 자루를 꽉 쥐더니 목구멍에서 낮게 깔린 비웃음을 흘려보냈다. 다음 순간 그는 곧장 내 목을 향해 검을 휘둘렀고 나는 즉시 검을 가로질러 막아섰다. 하지만 그의 검에는 조금의 이그니스의 힘도 느껴지지 않았다. 벨로긴 빌레름 본인도 경악하며 검날을 노려보았고 믿기 힘든 현실에 눈동자가 격하게 떨렸다. 왜 자신의 이그니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그때 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절망을 파고들었다. 고맙다고 해야겠네. 벨로긴 형. 변할 줄 모르는 그 멍청함이 참 한결같아서 말이야. 이그니스를 빼앗는 조건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 우선 벨로긴이 스스로 힘의 주도권 일부를 포기하게 만든 뒤 상대가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찰나 나는 성공적으로 그의 불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흡수했다. 벨로기는 죽어가는 괴물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그를 내려다보며 한기 서린 목소리로 뱉었다. 처음엔 정말이지 당신들과 좋은 형제로 지내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뭘 해도 당신은 나를 그저 마음껏 짓밟아도 되는 쓰레기 취급만 했지. 이그니스로 내 자존심을 짓뭉개버렸을 때 나도 지금의 당신처럼 몸을 웅크린 채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발버둥 쳤거든. 말을 마친 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맑은 하늘을 보았다. 정말이지 소름 끼칠 정도로 아름다운 날이네. 오늘 같은 이벤트를 벌이기에 딱이야. 빌레름 가문 본가로 돌아왔을 땐 기사단이 전멸했다는 소식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번 세계 침식 사건을 별 5개 등급의 난이도로 재정의했고 내가 꾸며낸 증언은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는 진실이 되었다. 벨로기는 나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전사했고 최후의 순간 목숨을 바쳐 천면악마를 처단하며 빌레름 가문이 마지막 영광을 지켜낸 셈이다. 나는 문 밖에서 이 황당한 연극을 지켜보았다. 이번 원정 덕분에 얻은 수확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극도의 혈독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고 육감으로 침식의 힘이 폭주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탈취한 이그니스의 힘이 세계 침식의 힘과 융합되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흑염의 힘을 손에 넣은 것이다. 유일한 걱정거리는 침식 현장에 대한 이상 조사뿐이다. 그들이 아직 진상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바로 세계 침식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침식자의 본체는 이미 영원한 꿈속으로 가라앉았지만 마물 부하들의 눈을 빌려 여전히 이 세상을 엿보고 있다. 불사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불사자의 하수인과 마주쳤다는 뜻이다. 나는 눈앞의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내 눈동자가 급격히 수축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침식조사국 소속의 4급 조사관 세피라였다. 그녀의 목에 새겨진 별 모양의 표식이 순식간에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는 천천히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다. 불사자여, 내가 직접 그 불사의 낙인을 지워주지. 세피라가 고개를 살짝 까딱이자 얼굴에 서렸던 의혹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이한 웃음만이 남았다. 그녀의 모습이 뒤편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내가 바로 그 회귀자였단 말인가. 그녀는 원래 다른 것을 찾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뜻밖의 수확을 얻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풀렸다. 드디어 풀렸어. 드디어 비앙카의 저주 자물쇠를 풀어냈어. 방금 전 문득 전생의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아서의 명령을 받들어 아우구스트의 불사의 근원을 훔치려 했었지. 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가 그토록 수많은 분신과 투영을 만들어낸 이유는 본체가 저주 때문에 한 걸음도 떼기 힘들어 만들어둔 눈속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불사의 근원을 훔치기 위한 해금 조건은 불사자 아우구스트보다 더욱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세피라의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다. 생각해보니 내가 바로 그 회귀자였군. 그녀는 원래 다른 목표를 찾을 생각이었지만 뜻밖의 수확을 마주하게 된 셈이다. 나는 미간을 깊게 찌푸렸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은 내가 회귀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세피라의 웃음소리는 더욱 기괴하게 뒤틀렸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감히 그녀와 같은 존재에게 거래를 제안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간의 굴레에 갇힌 회귀자만이 이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담력을 가질 수 있다. 그녀는 본래 시간을 초월한 불로불사의 존재다. 내가 진심으로 그녀를 죽이려 해도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서투른 거짓말로 그녀를 웃기려 들지 마라. 하지만 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나의 흑지식 능력은 단순히 기술을 훔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불멸의 힘까지 통째로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피라의 눈에 처음으로 경악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고 펴마디가 우득 소리를 냈다. 당신은 수백 년 동안 침식 등급을 높여왔고 세계 곳곳에 당신의 분신과 투영들을 나타나게 했다. 지금 이 순간 침식 조사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피라처럼 말이지.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자신을 완벽하게 죽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불멸의 저주를 훔쳐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 앞에 서 있다. 세피라는 큰 망설임 없이 한 발 물러나며 나의 조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 나의 기술은 당신보다 강해졌을 때만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여라. 세피라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수축하더니 곧이어 광기 어린 대소가 터져나왔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고 선홍색 기운이 손바닥을 휘감았다. 나를 반드시 이 세상에서 가장 극강의 강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다음 순간 형체 없는 위압감이 굉음과 함께 들이닥쳤다. 나는 강한 충격에 몇 걸음 뒤로 밀려났다. 단순히 아우구스트의 투영일 뿐인데도 기세가 이토록 강렬하다니. 시몽의 정원의 주인, 과거 아서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존재이자 수많은 침식 세력의 군단을 이끄는 자, 그의 도움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분명 더 강해질 수 있다. 설령 침략자의 힘을 빌리는 한이 있더라도 멸망해가는 이 세계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하지만 기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힘이라 평생 단 한 사람만이 다룰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아서의 회귀 기술은 결국 이번 생애에서도 그에게로 돌아갔다. 이것은 내가 더 이상 나의 의지만으로 시간선을 재시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 세계가 다시 멸망한다면 나 또한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먼지가 되어 사라지면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없겠지. 내 얼굴에는 문득 후련한 미소가 번졌다. 아우구스트, 네가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그것보다도 세피라는 내가 왜 빌레른본가에 머물지 않는지 더 궁금해했다. 내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여기에 오지 않은 지 벌써 몇 년이나 지났으니까 심지어 부모님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할 정도다. 이때 후드로 얼굴을 가린 하녀 한 명이 대홀 중앙에 나타났다. 클리아 부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며 나를 부르셨다. 내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굳었다. 어머니라고. 내가 청송 공간에 머무는 수년 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춘 적이 없었다. 심지어 안부를 묻는 편지 한 통조차 없었지. 이제 와서 갑자기 부르는 걸 보니 아무래도 내가 야닉스를 꺾고 토벌대에 합류해 천면 악마를 처치했다는 소문을 들은 모양이다. 드디어 이 쓰레기 같은 아들에게 호기심이라도 생긴 건가? 내 말을 들은 하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 아니라 가주님께서도 금지된 땅에서 돌아오시면 직접 저를 보겠다고 하셨단다. 이미 반신의 경지에 오른 가문이 절대 권력자, 아마도 별의 힘을 통해 내 몸 안에 있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힘과 특수한 영혼의 파동을 감지했을지도 모른다. 하녀는 이어서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 클리아 부인께서는 도련님이 그때까지 본가 저택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신다고 했다. 하지만 비앙카가 지금 청송 공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결국 아버지 본인이 직접 내린 명령은 아니라는 거군. 그렇다면 난 이만 돌아가 보겠어. 하녀는 떠나가는 내 뒷모습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문이 안주인이 내린 명령을 감히 거역하는 자가 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호를 빠져나왔다.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면 내가 직접 오든 아니면 그분이 직접 나를 찾아오시겠지. 돌아가는 마차는 어느덧 청송 공간에 도착했다. 나는 마차에서 내리기 전 까마귀로 변해 있는 세피라에게 신신당부했다. 저 안에 은발머리를 한 소녀가 한 명 있어. 앞으로 그 애한테는 좀 친절하게 대해줘. 그 시각 비앙카는 품 안에 책 한 권을 꼭 껴안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내 소식을 듣자마자 나를 마중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나온 모양이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녀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거봐, 내가 제 시간에 맞춰 돌아온다고 했잖아. 바로 그때 알리오도가 나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담필리온 도련님이 보내신 편지라고 했다. 편지에는 내가 이전에 위로했던 퇴색병 치료제가 드디어 완성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알리오도에게 편지를 다시 건네주었다. 담필리온이 청송 공간에 도착하면 반드시 최고의 예우로 대접하도록 해. 그는 자네의 은인이 될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들은 알리오도가 갑자기 화제를 돌려 말했다. 비앙카 아가씨께서 도련님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말이다. 내가 침식구역으로 떠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마차를 준비시켰단다. 토벌 작전이 끝나면 본가 저택으로 직접 나를 찾아가 볼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다행히 사람들이 미리 말린 덕분에 가지는 못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린 아가씨가 무작정 본가로 향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다. 순간 내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한동안 비앙카의 저주 상태를 체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설마 갑자기 보랏빛 마귀가 맹렬하게 폭발하며 순식간에 청송 공간 전체를 뒤덮었다. 동시에 시스템 알림창이 눈앞에 떠올랐다. 첫 번째 해금 조건 달성 성공. 크라시오 빌헤름. 비앙카의 친구가 되다. 비앙카의 첫 번째 저주 자물쇠가 이 타이밍에 풀릴 줄이야. 전생의 광마가 마침내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제국 금술 한 수일 뿐인데 회귀한 나를 곧장 경악하게 만들었다. 조금 전 나는 담필리온이 건네준 무략을 천천히 들이켰다. 그녀는 이 무략이 복용자의 외형을 즉각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사실이 있었다. 이 무략은 사실 성별까지 바꾸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공공 연무장. 나는 장검을 쥐고 눈을 감은 채 정지해 있었다. 아우구스트의 앞에서 눈을 감은 것은 감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비술로 각성한 인체의 육감을 빌리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주변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해낸다. 공기의 흐름과 에너지의 파동, 심지어 상대의 의중이 흐르는 방향까지. 비록 지금의 나는 입문 단계에 불과하나 바로 다음 순간 나의 거명은 공격이 형상화되기도 전에 이미 아우구스트의 행동 궤적을 완전히 간파했다. 아우구스트의 헛웃음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그는 나의 소위 육감이라는 것이 제법 흥미롭다고 여겼다. 과거에 쌓아온 사륙의 경험에 어설픈 비술을 더했음에도 정말로 내가 검술의 이치를 조금은 깨닫게 만든 모양이다. 그가 말한 그 이치란 바로 퇴둔검이었다. 육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상대의 의도를 미리 읽고 한 발 앞서 상대의 모든 공격 경로를 봉쇄해버린다. 느려 보이지만 실상은 전국을 장악하는 기이한 검술, 가히 예지 능력에 가까운 경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어제 담필리온이 내게 설명하기를 그것은 극히 보기 드문 변신 약물이며 효과가 무려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고 했다. 또한 그녀가 최근 개량한 특제 버전이라 어떠한 마법 탐지로도 꿰뚫어 볼 수 없으며 동시에 금지된 흥분제로 판정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스타렌 왕국의 평범한 평민 자격으로 대회에 등록하면 그만이다. 다만 한 가지 황당한 점이 있었다. 위장된 겉모습은 주로 사용자의 뼈 속에 내재된 성격에 따라 형상화된다는 것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오늘 바로 출발하여 무도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그 시각 아리오도는 이미 마차 앞에서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문득 담필리온이 퇴색병 약을 보내왔던 날이 떠올랐다. 당시 나는 즉시 해독제를 아리오도에게 건넸다. 처음에 그는 몹시 위하여하는 표정이었으나 딸을 살릴 특효약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50줄에 들어선 그는 소리내어 울며 내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딸을 깊이 사랑했기에 한때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주인을 배신할 생각까지 품렸었다. 나는 그때 담담하게 몇 마디를 던졌다. 대략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내 딸의 목숨은 내가 살려낸 것이다. 그러니 아리오도 내 허락 없이는 죽는 것조차 허락지 않겠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내거는 유일한 조건이다. 그 순간부터 아리오도는 나를 평생 충성을 다할 주인님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나 또한 전생에서 아리오도가 독살당했던 비극적인 기억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었다. 그의 딸을 구한 것은 단순히 충심을 얻기 위함만이 아니라 지난날의 유감을 씻어내기 위함이기도 했다. 생애 첫 배신을 당했을 때 심장에 새겨졌던 그 균열이 이 순간 마침내 어느 정도 아물어가는 듯했다. 비앙카의 경우에는 나의 요청에 따라 북방지대의 하데나르츠 가문으로 돌아갔다. 담필리온이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재료 중 하나인 백설열량균을 구하기 위해서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스타렌 왕국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다. 길 안내를 맡은 여상이는 확실히 각 왕국을 수시로 오가는 베테랑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경로는 마치 자로 잰 듯 완벽하게 모든 오염구역을 피해갔다. 아우구스트의 조언에 따라 나는 이 시간을 오로지 수련에만 매진했다. 돌아오는 길에 오염된 에너지를 흡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여유로운 마음가짐 덕분인지 나의 수련은 오히려 평소보다 한결 가볍고 부드러웠다. 바로 그때였다. 몇 명의 도적들이 갑자기 나타나 여상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천박한 비웃음 소리만 들어도 이들이 무법지대의 도사리는 도적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놈들이 마술을 뻗치려던 찰나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던진 단검은 일직선으로 궤적을 그리며 순식간에 한 놈의 머리를 꿰뚫었다. 이 도적대의 우두머리답게 오렐의 반응이 가장 빨랐다. 그는 서늘한 눈빛으로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내가 결코 평범한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순간 그는 번개 같은 기세로 나의 급소를 향해 정면으로 베어들어왔다. 챙하는 굉음과 함께 나는 무의식적으로 검을 가로질러 막아섰다. 뒤이어 엄청난 힘이 순식간에 밀려들었고 충격에 몸이 공중으로 뜨며 몇 걸음 뒤로 밀려났다. 오렐의 눈에 경멸의 빛이 스쳤다. 그의 눈에는 내가 자기 부하를 순식간에 죽인 것이 그저 방심한 틈을 노린 기습으로 보였을 테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나의 움직임은 오렐로 하여금 그 확신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다. 지금 내가 펼치고 있는 검술은 그야말로 비웃음이 나올 정도로 느렸기 때문이다.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느린데도 대체 이런 속도로 어떻게 자신의 맹공을 다 막아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겠지. 나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느릿해 보이는 박자로 정교하게 상대의 모든 살초를 완벽히 봉쇄했다. 그러자 오렐은 급기야 기묘한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도하는 대로 그의 도끼가 내 장검을 향해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 더는 견디지 못한 오렐은 결국 자신의 비장의 필살기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를 맞이한 것은 나의 지극히 냉담한 목소리였다. 이놈이 사용하는 기술이 뜻밖에도 제국의 금술이었기 때문이다. 내 놈. 지명 수배 중인 중범죄자 베크만의 사냥개냐. 가문에서 버림받은 몸이었던 내가 설마 제국의 제4황녀와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전생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듯 휘몰아쳤다. 그것은 얼마 전 제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마을 학살 사건에 대한 기억이었다. 도살자라고 불리는 자가 홀로 마을 하나를 피바다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놈은 세계 침식자의 힘을 받아들여 침식의 수하가 되었다. 마치 저주에 조종당하던 백마 비앙카처럼 침식의 기생에 인간 세상을 어지럽히는 괴물의 앞잡이가 된 것이다. 이 도살자는 결국 스타런 왕국에 잠입하게 되는데 그의 최후는 샤를로트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샤를로트가 어린 나이에 이름을 떨치며 제국의 위험을 과시한 결정적인 전적이었다. 16살이 되던 해 그녀는 단신으로 이 침식의 수하를 격퇴했다. 눈앞에서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오레오를 바라보며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고 주변에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오레올이 위구심을 품는 찰나 그의 거대한 몸집은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다. 어차피 그 도살자 놈은 결국 샤를로트에게 죽게 될 운명이다.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졸개들에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대회에서 우승해 금용초를 손에 넣는 것이다. 베크먼이 나타난 시점이 전생보다 훨씬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장면은 이틀 반이 지난 후 에파니아 제국 무도대회 접수처로 바뀐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참가자들로 이곳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제국이 주도하는 큰 잔치인 만큼 각계각층 세력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했다. 그때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2층 난간 쪽에서 들려왔다. 이렇게 흥미로운 아이들이 한데 모이다니 정말 재미있겠는걸. 시선을 들어 올려보니 한 소녀가 나른하게 난간에 기대어 있었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진무구한 기운. 그녀가 바로 제국의 제4황녀 로라 에파니아였다. 이 황녀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녀는 올해 갓 14살로 제국에서 가장 어린 황녀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놀래킬 만한 지혜를 가졌으며 겨우 7살 때 제국 수학자들이 수년간 끙끙대던 난제를 풀어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단점 또한 그만큼 유명했다.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장난기가 심하다는 것. 게다가 로라는 태생적으로 몸이 약해 잔혹한 황권 다툼을 견뎌낼 수 없었다. 그래서 일부러 딴짓만 일삼는 척하며 계승권 분쟁에서 비켜나 있는 것이다. 로라의 입가에 서서히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저기 맛있어 보이는 먹잇감들 좀 봐. 그녀는 저들을 하나씩 골라낸 다음 전부 라흐런 아카데미로 보내버릴 생각이었다. 그 다음엔 고분고분하게 그녀의 사냥감이 되어야 하겠지. 그런데 다음 순간 로라의 시선이 갑자기 나를 고정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기운을 숨겼다. 로라의 목소리에 흥미로운 기색이 서렸다. 어째서인지 저 아이한테서 아주 진한 악당의 냄새가 나네.
그야말로 제국의 숙적인 빌헬름 가문 놈들이랑 판박이야. 나는 참가 서류를 건네받은 뒤 서둘러 접수처를 빠져나왔다. 서류에는 내가 미리 조작해둔 가짜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다. 이름은 다니엘. 나이는 11살. 제국의 변방인 오지번 마을 출신입니다. 이제 남은 목표는 단 하나, 금룡초뿐이다. 이 영약은 아구스트가 지정한 핵심 재료이자 내 빈약한 신체를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중요한 열쇠다. 이틀 뒤에 있을 예선전을 위해 서둘러 몸을 위지할 곳을 찾아 컨디션을 조절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실은 곧바로 내게 매운맛을 보여주었다. 여관을 몇 군데나 돌아다녀 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만석이라는 소리뿐. 대회에 참가하러 온 무인들과 구경 온 사람들로 사방이 인산이네였다. 구석진 골목의 작은 객주조차 방이 없다는 푯말을 내걸고 있었다. 사실 노숙하는 거야 하룻밤 정도는 괜찮지만 앞으로 결승전까지는 적어도 일주일은 더 걸릴 텐데 매일같이 길바닥에서 잠을 잤다간 정체가 탈로 나기 십상이다. 내가 미간을 찌푸리며 고민하던 그때 온화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 한 분이 앞에 서 계셨다.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서 보아하니 대회에 참가하러 온 젊은이 같은데 괜찮다면 우리 집에 남는 방이 하나 있단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알겠다고 답하며 신세를 지기로 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 아구스트가 내 어깨 위에서 낄낄거리며 비아냥댔다. 너는 어릴 때 낯선 사람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는 소리도 못 들어봤냐. 나는 녀석을 무시했다. 길바닥에서 자는 고통은 전생의 침식과 맞서 싸울 때 지겨울 정도로 겪어봤으니까 안정적인 거처가 있는 것이 알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무엇보다 이 할머니의 기운은 평온하고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잠시 후 할머니의 안내를 받아 나는 짐을 들고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눈앞에 갑자기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상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내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영악한 제4황녀 로라였다. 그녀의 용모는 황궁 밖에서는 아는 이가 거의 없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 확신했기에 이렇게 대담하게 평민구역에 나타난 것이겠지. 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어쩐지 할머니가 갑자기 먼저 방을 내어주겠다더니 설마 무도 대회 등록처를 떠날 때부터 그녀에게 계속 미행당하고 있었던 건가? 대체 어떤 수법을 썼길래 기척도 없이 귀신같이 나를 여기까지 유인한 걸까? 빌헬름 가문이 나고자 도련님이 제국의 제4황녀와 이렇게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될 줄이야. 그런데 나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로라가 제 이름을 먼저 밝혔을 뿐만 아니라 내 진짜 출신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록 제국과 스타런 왕국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스타런은 파열음을 사용할 때 음절에 조금 더 힘을 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나름 제국식 억양을 섞어서 말한다고는 했지만 본질적인 습관은 숨길 수 없었던 모양이다. 정말 놀랍군. 충격적이야. 제국 제3황녀 시그린 에파니아가 회귀전이 기억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식사를 하러 내려간 사이 로라와 시녀세라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은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상대방이 이미 공주님의 정체를 간파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의 의미야. 그녀를 대하는 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 노파를 처음 만났을 때와 그녀를 처음 대했을 때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어. 정말로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첫 만남이라는 전제야. 사람이 누군가를 처음 대할 때의 태도는 제각각이기 마련이지. 하지만 내가 보인 반응을 보면 도저히 낯선 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이 아니었어.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지. 그래서 로라는 오히려 더욱 혼란에 빠졌다. 분명 그 소년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녀의 기억 속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째서 그토록 익숙한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 걸까? 설마 내가 아는 척 연기라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전무후무한 인류 사기꾼이 아닌 이상 그녀의 눈을 속이는 건 절대 불가능할 터. 그녀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능성을 빠르게 추론해보더니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어쩌면 내가 철두철미한 사기꾼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건 언니 시그린의 근황이었다. 그 말을 듣자 세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여러 단서를 종합해볼 때 제3황녀 시그린님은 확실히 1년 전과는 딴판입니다. 제국 제3황녀 시그린 에파니아. 그녀는 로라의 셋째 언니이자 뛰어난 검술 재능을 가진 천재였다. 온 나라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제국의 미래를 밝힐 가장 눈부신 검사였다. 하지만 로라는 이미 1년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언니의 기이한 변화를. 시그린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그 언니가 아니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무도대회 예선전 당일이 되었다. 실력을 검증하는 대결의 장답게 예선 규칙은 매우 단순하고도 무식했다. 100명이 한조가 되어 벌이는 난전. 각 조에서 상위 4명만 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동안 어거스트 밑에서 지옥 훈련을 견뎌온 덕분에 지금 수준의 상대들을 상대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예선을 마친 뒤
나는 천천히 휴게실 통로로 향했다. 그때 등 뒤에서 손뼉을 치며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구석에는 얼굴 전체에 붕대를 칭칭 감은 괴상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더니 붕대 틈새로 기괴한 웃음을 흘려보냈다. 나는 차갑고 짜증 섞인 말투로 여기서 왜 그따위 기괴한 소리를 내는 거냐고 물었다. 이런 정체불명의 녀석에게는 친절할 필요가 없으니까. 난 원래 표정 관리에 서툰 편이라서 말이야. 하지만 재미있는 동료가 나타나는데 당연히 웃어줘야지. 내 짐작이 맞다면 난 아마도 암살 조직 나이트 레이븐에서 보낸 사람이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미간이 찌푸려졌다. 나이트 레이븐, 제국에서 가장 은밀하고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지하 암살 조직이다. 설마 그들이 무도대회에까지 사람을 보냈을 줄이야. 두 번 희생을 기억하는 나조차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국의 모든 압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더군다나 전생의 라흘렌 아카데미에서는 나이트 레이븐이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무리 제국 황실이 미쳤다 한들 암살 조직의 일원을 아카데미에 발을 들이게 할 리 없으니까. 하지만 다음 순간 한 이름이 내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쳤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순식간에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시그린 에파니아. 제국의 제3황녀인 그녀는 나와 마찬가지로 윤회의 기억을 짊어진 회기자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부인했다. 당신이 대체 뭘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다. 붕대남의 시선이 즉시 어거스트를 훑고 지나갔다. 내 어깨 위의 까마귀가 가장 확실한 증거지. 게다가 내 몸에서 풍기는 이 음산한 기운까지 더하면 누가 봐도 지하 세계에서 기어 올라온 놈 같지 않아. 말을 마친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걱정 마. 널 밀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내 뒤에 있는 세력은 내가 감히 건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 어차피 우린 둘 다 어둠 속에서 온 사람들이니 서로 적당히 살펴주는 게 어떻겠어. 말을 끝낸 그는 손을 흔들며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내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저자가 누구든 반드시 정체를 파헤쳐야만 한다. 어거스트가 즉시 공중을 가로질러 붕대남 앞에 내려앉았다. 다음 순간 그의 전신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동시에 그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초점을 잃고 멍해졌다. 어거스트가 체념한 듯 말했다. 이건 그저 하급 최면 마법일 뿐이야. 이 상태라면 내가 무엇을 묻든 그는 사실대로 술술 붉게 될 거다. 붕대남은 멍하니 고개를 돌렸다. 이미 최면에 완전히 장악당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툭 내뱉었지만 그 내용은 내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나이트 레이븐은 얼마 전 거의 멸망했습니다. 최근 무도대회에 인원을 파견한 것은 맞지만 그것 또한 새로운 주인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조직이 붕괴된 후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새로운 주인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레이븐을 무너뜨린 마크의 인물은 바로 제국의 제2황자, 아서입니다. 그 말에 나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이건 거의 확실하게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가짜 뉴스다. 제2황자에게는 나이트 레이븐 같은 암살 조직을 무너뜨릴 만한 힘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이트 레이븐의 비밀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나는 이 사실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암살 명가로 알려진 그 조직은 사실 제국 황실의 그림자다. 겉보기에는 지하 세계를 떠도는 듯하나 실상은 황실의 충견이며 제국 내부의 지저분하고 은밀한 뒷조사들을 전담해서 처리한다. 심지어 까마귀 표식만 지니고 있다면 제국의 뒷골목을 지나갈 때도 지하 세력의 위협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다. 이것은 황실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소문일 뿐이다. 나이트 레이븐의 존재를 더욱 위협적으로 보이게 함과 동시에 이를 빌미로 지하 세계와 결탁한 귀족들을 감시하고 각 세력의 균형을 교묘하게 맞추기 위함이다. 전생의 기억 속에서 이 황자의 목적은 1황자의 세력 집단을 지원하고 키우는 것이었다. 만약 그가 먼저 표적이 되어 죽임을 당한다면 1황자의 권력은 순식간에 와해되고 말 것이다. 이 사실은 내 뇌리에 즉각 한 여자를 떠올리게 했다. 바로 회귀의 기억을 짊어진 여자, 시그린 에파니아. 그녀 말고는 이런 수단과 야심을 가질 자가 또 있을까? 이것은 결코 이 황자의 야심이 아니다. 시그린이 파놓은 함정일 뿐이다. 이 황자가 나이트 레이븐을 조종한다는 소문 또한 분명 시그린이 뒤에서 부추겨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겠지. 심지어 저 붕대남 같은 지하 세력의 일원들까지 알고 있을 정도라니. 나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엔 제국 황실 일가들의 명단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젠장, 시그린의 진짜 목표는 처음부터 1황자나 2황자가 아니었다. 바로 로라 에파니아. 겉으론 제멋대로 같지만 실제론 영민한 사공주다. 전생에서 1황자가 결국 시그린의 손에 죽고 그녀가 아서를 황위에 올리려던 직전 황권을 상징하는 백룡옥새를 숨긴 것이 바로 로라였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백룡옥새가 없다면 명분 있게 황위를 계승할 수 없다. 그것은 제국에서 천년간 이어져 온 불문율이다. 결국 시그린과 아서는 억지로 황위에 올랐으나 옥새가 없었기에 제국을 완전히 통합하지 못했다. 그저 이름뿐인 통치자로 전락했을 뿐. 그
그 결과 제국 내부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침식의 확산을 막아낼 힘조차 잃고 말았다. 당연히 회귀한 시그리는 이 방해물을 미리 제거하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절대로 시그린의 계획이 성공하게 두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결승전에 숨어든 진짜 나이트 레이븐을 찾아내는 것이다.